자, 시작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나눠드린 텍스트를 먼저 보셔야 하는데요. 11페이지를 보시면 지난주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이야기했던 분석과의 욕망에 관련된 부분이 나오죠. 자, 그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마무리를 짓고 그 다음 이야기를 넘어가 보고자 하는데요. 정신분석에서는 분석과의 욕망이 중요하다. 그러는 게서 정신분석은 연금술과 오히려 보다 가까울 수도 있다. 라는 락강의 위험천만한 발언이 이어지고 있었죠.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읽어드려서 구격권, 세미나 11 구격권 23페이지에 조작자의 영혼이 지닌 순수성이야말로 그 자체로, 그리고 그 이름에 걸맞게 사태의 본질적인 요소다. 자, 이런 이야기를 락강했다라는 거예요. 영혼이 순수성, 영혼이 순수해야 한다. 이게 무슨 뜻인가?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욕망함이라는 거죠. 무를 욕망함이라는 그러한 차원이 정신분석의 영역의 중심을 차지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밑에 쭉 기술되어 있는 내용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자면, 자, 과학자는 욕망하지 않는다. 객관적이어야 한다. 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1 플러스 1은 2라는 결론에 도달한다. 과학자는 언제나 그렇다. 그런데 연금술의 영역에서는 1 플러스 1은 7 또는 8이 되어야 한다. 혹은 그럴 수 있다라는 가정 속에서 연금술사는 자신의 실천을 이어나간다. 자, 이런 이야기를 제가 언급을 해놨어요. 락강이 언급해놓은 것을 인용한 것이죠. 자, 이게 무슨 이야기인가? 그리고 또 이 이야기는 락강이 과학담화 혹은 대학담화라고 부르는 것과 분석담화의 차이점을 두드러지게 만드는 그러한 내용이기도 하죠. 자, 이게 무슨 내용인가? 정신분석에 관련해서 익숙하지 않은 분께서는 이런 이야기를 상당히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지난주에 과학의 여러 가지 차원들을 언급해드리면서, 즉 탐사가 아닌 발견, 이런 이야기들을 말씀해드리면서 어느 정도의 배경 지식을 여러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렸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자, 1 플러스 1은 2라는 것, 이건 뭐 2 플러스 2는 4라는 것으로 연결되는 합리성의 영역인 것이죠. 그런데 그 합리성이 어떻게 구성되는가 역시 문제시해 봐야 한다는 것이죠. 합리성이 구성되는 것은 결국 그 시공간을 지배하고 있는, 다시 말해서 그 시대의 인식장을 지배하고 있는 패러다임이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한 패러다임은 일견 초월적으로 보이지만, 다시 말해서 영원히 변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이지만, 그러한 패러다임은 역시 몰락의 순간을 예고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굳이 연금술사라는 신비주의적인 개념을 끌어들여서 이것을 설명하려고 하는 락강의 의도는 연금술사는 가능성의 영역을 탐사하기보다는 불가능성의 영역으로 리비도를 투여하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싶어 하는 것 같아요. 정신분석은 불가능을 욕망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불가능을 욕망한다는 것은 그런 뜻, 뭐 안 되면 되게 하라라는 식의 사실 예전 담론이 존재하는데 우리나라에, 자, 그런 걸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불가능에 도전한다라는 의미하는 건 아니에요. 불가능에 도전한다라는 건 불가능하지만 가능할 수도 있다라는 대상이 현재의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 그려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뭐 예를 들면 올림픽에 나아가서 뭐 금메달 딴다든지, 뭐 전혀 그런 조건이 되지 않는데도 열심히 연습해서 그렇게 한다든지, 이런 영역의 예측 가능한 상태의 불가능성을 겨냥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보다는 현재의 합리적인 담론으로 그려낼 수 없었던, 예측할 수 없었던 부분에 대해서 욕망을 투여한다는 것, 그리고 현재의 담론을 몰락으로 이끌고자 한다는 것. 자, 이런 것이 연금술사는 1 플러스 1을 7이 되도록 하는, 자, 그러한 차원을 욕망한다라는 방식으로 이해해 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걸 더 쉽게 설명을 드려볼게요. 더 쉽게, 정말 쉽게. 제가 자주 설명드리는 방식이에요. 여러분들께도 제가 이런 비슷한 사례 유형을 통해서 설명을 드렸던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뭐 저는 자식이 없는데 그 자식을 가지신 부모들 중에서 가장 가슴 설레고 불안한 시점이 언제냐면 결혼할 사람을 데려오는 시점이잖아요. 내 딸이 결혼할 남자를 혹은 내 아들이 결혼할 여자를 데려온다는 말이죠. 자, 그러면 어쩔 수 없이 부모님은 아들의 혹은 딸의 자식의 안정을 원하기 때문에 합리적 담론 속에서만 계산을 할 수밖에 없어요. 1 플러스 1은 2가 되는 세상을 기준으로 해서만 그들의 행복을 기원해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불안하니까 방어적이 되는 것이죠. 그들의 행복을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내 아들이 남자를 데려왔어요. 결혼하겠다. 자, 내가 가진 합리적인 판단 속에서는 도저히 그들의 행복을 예측 불가능한 것으로밖에 바라볼 수가 없다는 것이죠. 자, 이 순간 결국 종교에서 말하는 시험에 들은 순간이 도래하는 것이잖아요. 혹은 내 딸이 여자를 데리고 온 거예요. 혹은 내 아들이 빨간 구두 2켤레를 가지고 온 거예요. 저는 이 구두를 평생 사랑하면서 살렵니다. 도착지인 거죠. 자, 내가 판단할 수 있는 영역 바깥에 존재한 어떤 욕망의 대상을 어떻게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물론 방어적인 태도로 자식의 미래를 대해도 그건 일종의 사랑이죠. 사랑. 자, 그런데 그 시험의 순간에 불가능한 욕망하게 되는 수도 있다는 것이죠. 내가 판단할 수 없는 영역의 욕망이 그들의 삶이 행복에 도달할 것이다라는, 그럴 수도 있다라는 나의 합리적 판단을 벗어나는 그러한 사건에 대해서도 욕망할 수 있어야 하는 순간이 분명히 도래한다는 거예요. 분명히 도래한다는 것이죠. 그게 진리의 순간인 것이니까. 자, 그 순간 어떤 선택을 하든 물론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에는 변치 않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때로는 1 플러스 1이 7이 되도록 응원해야만 하는 순간이 온다는 것이죠. 이게 진리의 순간이에요. 이게 죽음 충동을 통해서 사랑하는 순간인 것이죠. 내가 가진 고정관념의 몰락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는 거죠. 이게 임금술사의 사랑이에요. 이게 철로부터 금을 만들고자 하는 주체. 그렇잖아요. 한국 현실에서 동성애자로 누군가가 살아간다는 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죠. 뭐 지금은 좀 나아졌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과거에는 더욱더 힘든 일이었던 것이죠. 물론 이런 영역에서만 그런 일들이 벌어지는 건 아니고,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이, 내 딸이 인문학자가 되겠다고 하는 것이죠. 뭐 그러면 그건 역시 일종의 가시밭길이니까 그건 역시 내가 합리적인 판단을 통해서 행복을 그려낼 수 없는 영역의 욕망이라고 볼 수도 있어요. 자,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자, 이런 부분에 대한 탐사가 일상생활의 윤리학에서 이런 부분에 대한 탐사가 라kam의 정신분석이 우리에게 교훈을 가져다주는 영역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그게 바로 죽음이 묻어있는 사람인 거예요. 죽음이 묻어있는 사람. 누군가를 사랑할 때 결국 과연 나 자신의 모든 고정관념을 죽음으로 이끌 수 있겠는가? 그리고 누군가의 존재를 인정해 줄 수 있는가? 자, 이런 문제가 연금술사의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건 욕망이 개입돼야만 가능한, 실천 가능한 문제라는 거예요. 객관성의 영역에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일들이라는 것이죠. 욕망이 개입되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욕망이. 정신분석가 역시 내담자에게 우선 먼저 맹세를 하죠. 서약을 해요. 나는 당신을 어떠한 고정관념에 근거해서도 판단하지 않겠다. 만약에 판단하려고 하는 순간, 그 판단을 내가 이겨낼 수 없는 순간 나는 분석을 중단하겠다. 라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예를 들면 내담자의 욕망이 혹은 과거가 어떤 범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었다면 어떻게 할까요? 굉장히 위협적인 순간이에요. 분석가에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분석가는 내담자의 욕망에 가치 판단을 하지 않겠다라는 서약을 하는 거예요. 물론 내담자도 마찬가지 서약을 하죠. 자, 그런데 그게 흔들리는 순간은 분석을 못하겠다고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끝내야 되는 것이죠. 즉, 내담자의 욕망에 대한 가치 판단을 정지시킨다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 누구에게든 고정관념이 있어요. 그것 때문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니까. 저 역시 많은 고정관념을 가지고 있어요. 삶을 살아가면서. 저도 이런 유형의 사람을 싫어하고 저런 유형의 사람을 좋아하고 뭐 엄청나게 까다로운 사람이에요. 저도 여러분들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석이 시작되면 그것을 정지시켜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투쟁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투쟁의 이름이 죽음이라는 거. 내가 가진 욕망, 내가 가진 고정관념에 죽음을 선고하는 거예요. 하루 종일 그럴 수는 없겠지만 50분간은 그렇게 하려고 노력한다는 거. 자, 이게 연금술사의 일이에요. 이게.
이게 욕망이 개입되어야만 하는 일인 것이죠. 객관성의 영역은 환상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이러한 차원에서. 그게 락강이 말하는 조작자의 영혼이 진리는 순수성이라는 것의 의미인 것이죠. 순수하다 그러면 때로는 나이브하다라는 방식으로 오해될 수도 있겠는데 전혀 그렇잖아요. 상당히 투쟁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는 순수성이라는 의미, 공백을 보존하겠다라는 거. 그렇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중에 어떤 형식으로든 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있으신 분, 초등학교에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에서, 아니면 유치원에서. 자, 그 학생을 아무런 편견 없이 바라본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잘 아실 거예요. 지금 대학 담화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하기 위해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저도 과거로 해봤자 한 2년 전까지 대학에서 대학 강사로 여기저기 보따리를 장사를 하기 위해서 뛰어다닌 적이 있었는데, 자, 그래도 차라리 학부 수업은 나아요. 여러 명이 있으니까. 근데 대학원 수업은 몇 명 안 들어오잖아요. 그 중에 뭐 무슨 일이 있어서 몇 명 빠지게 되고 그러면 제 기억에는 한 명하고 강의를 해본 적도 있어요. 딱 한 명이 온 거예요. 그 한 명이 내가 가장 오지 말았으면 했었던 그 학생이었어요. 그러니까 둘이 강의하는데도 좋을 수 있는 능력을 가진 학생이에요. 그 학생하고 제가 항상 하는 식으로 3시간을 강의를 했는데 굉장히 힘들었어요. 어떤 게 힘들었는가 하면 편견을 버리고 강의하는 거. 내가 이런 말을 해도 이 사람은 이해하지 못할 것이다. 라는 그 편견을 버리면서 강의를 진행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힘든 일이죠. 근데 그건 그런 일이 그런 상황에서만 발생하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을 시작하면 더욱더 막중한 의무감이 분석가를 사로잡는다는 것이죠. 모든 이야기를 다 아는 것이니까. 내담자는 나를 믿고 모든 이야기를 다 아는 거예요. 그야말로 모든 이야기를. 그에 대해서 어떻게, 자, 중립을 지키는 게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중립을 지킬 필요는 없어요. 중립이라는 허상을 떠올릴 필요는 없다는 것이죠. 중립 따위란 없으니까. 그런데 공백은 있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공백을 유지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내 고정관념이 등장할 때마다 그것을 하나씩 파괴할 것인가. 그것에 날카로운 칼을 들어서 난도질할 것인가. 이 문제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이 이야기는 결국 대학 담화와 분석 담화라는 개념으로 다시 분리가 돼요. 즉, 과학자들의 세계는 대학 담화의 영역인 거예요. 과학자들의 세계가 대학 담화라는 거 무슨 뜻인가 하면 대학 담화는 락강이 이야기하는 4가지 담화의 유형 중에 하나인 것인데, 대학 담화 뭐냐면 S2로 대상 A를 사로잡는 걸 대학 담화라고 불러요. S2라는 건 뭐냐면 지식을 의미하죠. 지식은 체계를 의미하고 설정된 체계. 그래서 지난주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그리고 지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누군가가 탐사를 나아갈 때 의존하게 되는 지식의 틀, 하나의 틀, 고정관념. 그게 아무리 고차원적인 과학의 영역이라 해도 어쨌든 관념을 고정시켜주는 그것들. 자, 그것을 대학 담화라고 불러요. 그것을 지식의 틀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지식의 틀로서 대상 A를, 즉 여기서 말하는 대상 A는 난포착적인 모든 것을 말하는데, 즉 아직 판단할 수 없는 대상들. 자, 그것을 지식의 틀로서 재단하는 것. 자, 이러한 유형의 담화를 대학 담화라고 불러요. 락강 이걸 대학 담화라고 명명한 이유는 정말 말 그대로 대학에서 벌어지는 담화의 유형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학은 대학을 평화하려는 의도를 갖는 것은 아니지만 대학은 지식을 지키는 장소라는 의미가 훨씬 강해요. 지식을 지키고 전수한다. 물론 대학 내에서도 연구소가 있고, 그래서 탐사이기보다는 발견과 발명의 영역인 것들이 분명히 보존된 것이긴 하지만, 일반적으로 대학이 하는 역할은 존재하는 지식을 정교하게 세공하고 그것을 보존하고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대학 담화는 사실상 그 지식을 흔드는 것에 대해서, 지식의 권위를 흔드는 것에 대해서 공격적인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요새라는 거예요. 지식을 지키는 요새인 것이죠. 자, 그런데 락강이 생각하는 진정한 지식의 출현은 바로 그 대학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아니라는 생각인 것이죠. 요새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들판에서 발견되는 게 지식의 발명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식의 최초의 출현은
대학이 아니라 그 외부라는 것이죠. 혹은 대학 내부에서도 외부처럼 살아가는 누군가에게 발령되는 것이 취직이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냥 그 생각만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놀랍게도, 놀랍다기보다 고집스럽게도 락강은 대학에서 강의를 하지 않았어요. 다시 말해서 락강에 했던 모든 강의는 개방 강의예요. 모두에게 들을 수 있도록 누구든 신청을 미리 사전에 하면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게 락강의 락강의 강의 방식이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유튜브에 락강 강의하는 거 이렇게 찾아보시면 굉장히 재미난 에피소드들도 많이 등장해요. 다시 말해서 갑작스러운 사건들, 누군가 갑자기 등장해서 락강의 말을 가로막고 자기 하고 싶은 얘기를 하는 거. 처음에 저 그거 봤을 때는 약간 정신병적 주체라는 생각이 좀 들었었어요. 그런데 나름 논리가 있더라고요. 듣다 보니까. 자, 그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 사건들이. 사실 들레즈의 강의에서도 그런 사건들이 많았죠. 사실 그랬던 이유 중에 하나가 제가 다녔던 게 파리팔대학인데 파리팔대학이 처음에는 개방대학으로 시작을 했어요. 다시 말해서 미셸 푸코, 질 들레즈, 자크 락강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프랑스의 대학 담화를 거부하고 혁명적 지식의 생산 공간으로 사실은 팔대학을 만들었죠. 그래서 정부와 대립하는 장소였어요. 그러다가 이제 70년대 중반에 팔대학이 너무 유명해지니까, 그러니까 거의 프랑스의 철학적 스타들이 다 거기서 나오기 시작하니까 정부가 받아들였죠. 그래서 미끼를 던진 거죠. 팔대학을, 그러니까 7대학까지밖에 없었는데 파리에 8대학으로 선언을 해준 거예요. 너희들도 공적인 공간 안으로 들어와라. 그래서 팔대학이 비로소 사실상 국가대학이 됐는데 그 전까지는 투쟁의 장소였다고 볼 수 있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개방됐어요. 그러니까 프랑스에는 대학 체제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 그러니까 들어가기는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누구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래서 개방대학이다 아니다는 별로 의미가 없긴 한데, 고등학교 졸업시험, 바칼로레아라고 하는 고등학교 졸업시험만 통과를 하면, 그렇게 어려운 시험은 아니니까, 그러니까 보통 재학생이 80%가 통과하는 시험이니까 하면 누구나 대학에 들어갈 수 있어서 크게 개방대학이라는 의미는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대학이 처음에 설립이 될 때 바칼로레아가 없는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라는 거였어요. 왜 바칼로레아라는 그 틀을 가지고 사람들을 평가하고 지식에 접근하도록 만드느냐, 왜 그런 권력을 행사하느냐에 대한 항의의 표현으로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게 하자. 다시 말해서 초등학교만 나온 사람도 수업에 참여할 수 있고, 심지어 신청을 하지 않은 사람도 참여할 수 있도록 하자 해서 팔대학이 설립이 되어서, 팔대학에는 유독 이제 그런 좀 카오스적 주체들도 많이 등장을 했었던 것이죠. 그게 초기에 그랬다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자칼랑 밀레도 락강의 뒤를 이어서 팔대학 정치문석학과 학과장으로 들어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제가 화요일날 강의하는 그 모든 강의들, 자칼랑 밀레가 80년대 초반부터 최근까지 해오는 모든 가장 주요한 강의들은 대학 강의가 아니에요. 모두가 들을 수 있는 외부 강의였어요. 그러니까 극장에서 강의를 했었어요. 자칼랑 밀레가 극장. 때로는 다른 기관에서 하기도 했었는데, 어쨌든 대체로 많은 강의들을 극장에서 무료 강의를 했던 거죠. 모두가 들을 수 있도록. 그게 굉장히 중요한 폴리틱이었어요. 그들에게는. 대학 담화를 받아들이지 않고 모두가 지식의 영역 안으로 들어와서 지식을 향유할 수 있도록 만들자라는 거. 그러한 전통이 사실 그들로부터만 시작된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제가 지난 수요일날 했던 글쓰기 특강에서 소개해드렸던 바르트 역시 미셸 푸코도 그랬고, 대학에서도 미셸 푸코는 강의를 했었지만 콜레지 드 프랑스라고 하는 장소에서 강의를 하는데, 거기는 굉장히 유럽에서도 권위를 인정받는 기관이에요. 국가 최고 기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해서 프랑스에서 가장 인정받는 학자들만이 강의할 수 있는 공간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나 들을 수 있는 무료 강의, 콜레지 드 프랑스라는 그 기관 자체가, 물론 1년 전에 신청을 해야 되지만 신청만 하면 누구든 참여할 수 있는 기관인 것이죠. 자, 그런 그런 정치적 포지션이 프랑스 인문학이 좀 강하죠. 도서관도 마찬가지고, 도서관도 누구나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그런 정책. 자, 그런데 그게 대학 담화에 대한 대립의 형식으로 락강에게 수식화되는 것이 바로 분석 담화라는
차원에서의 설명이에요. 자, 대학담화는 그렇게 지식을 대상 A를, 즉 증상적인 주체들, 즉 사건적인 것들을 포획하는 데 사용하지만 그게 대학담화의 특징이고, 그로부터 산출되는 게 무엇인가 하면 나중에 여러분과 함께 이 대학담화의 그 원래 수식을 함께 살펴볼 기회가 있겠지만, 지금은 그걸 그려서 보여드리기보다는 말로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그 S2라고 말하는 지식의 틀로서 대상 A가 사로잡히면 그 밑으로 뭐가 생산이 되느냐 하면 빗금친 주체가 생산이 돼요. 소외된 주체가 생산이 된다는 거죠. 그게 우리 자신이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 자신. 이게 그냥 단지 어떤 지식의 영역에서만 발생하는 일이 아니라 의료의 영역에서도 발생하고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도 발생을 하고 대학의 영역에서도 발생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에서 시험을 보잖아요. 제가 가장 싫어했던 게, 제가 가장 참을 수 없었던 게 우리나라의 그 상대 평가였어요. 어쨌든 1등부터 40등을 나누어야 하는 평가의 기준. A, B, C, D를 나누어야 하고 거기에 퍼센티지를 포함시켜야 하는 그 평가의 기준이 굉장히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해야 돼요. 그걸 받아들이지 않으면 강의를 못하는 거예요. 대학에서. 자,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각자의 욕망을 강의자가 가지고 있는 틀로서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죠. 각자가 가지고 있는 욕망의 다양성을 강의자가 가지고 있는 지식의 틀을 통해서 판단하고 어떤 수적인 결과물로 산출을 해내야 한다는 거예요. 등수를 만들어내야 한다는 거예요. 등수. 존재를, 누군가의 욕망의 존재를 수로 표현해야 한다는 거죠. 이게 대학담화가 가진 근본적인 특성이고, 그로부터 산출되는 주체가 소외된 주체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의 욕망의 절대적 차이와 특이성을 빼앗긴 주체라는 거죠. 오늘날의 용어로 쓰자면 상품화된 주체라는 거예요. 상품화된. 얼마짜리인지 알게 되는 주체. 몇 등이라는 건 얼마짜리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그 사람이 대학에서 어떤 학점을 받아왔다라는 것은 다른 의미를 갖는 게 아니에요, 오늘날에. 당신은 얼마짜리다. 연봉 얼마짜리다. 혹은 얼마짜리 연봉을 획득하는데 그것을 자산으로 가지고 있다. 라는 의미 이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전혀 그런 것들을 평가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장소에서도 그것이 평가 기준으로 작동할 수밖에 없는 그런 현실도 발견이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철학과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심지어 미대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미대에서 물론 이제 강사들은 그런 부담까지는 없지만 그 교수들이 항상 투덜거리는 문제가 뭐였냐면 졸업생들의 취업 성취도인 것, 취업 성취도, 얼마만큼 취업을 했느냐가 문제인 것인데, 제가 그런 농담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잘렸는지 모르겠는데, 취업을 굉장히 못했다라는 거예요. 어느 한 해 동안 졸업생들이 취업이 정말 서양학과 학생들이었는데 취업에 대한 소식이 전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얘기했죠. 엄청나게 취업을 많이 했는 것이 아니냐, 사실은. 실업자가 되는 게 결국 예술가라는 건 실업자들 아니냐. 실업자가 많다라는 건 자기 작업하고 있다라는 뜻 아닌가. 작업실에서 혼자서 라면 먹으면서. 가장 취업률 높은 한 해였다라고 농담을 했죠. 잘릴 만한 이야기인 거죠. 자, 그 반면에 분석담화가 있다는 거. 그 반면에 분석담화는 바로 그 지식의 틀의 장소에 대상 A를 놔요. 그리고 그것을 분석가의 위치로 가정을 하죠. 즉 분석가가 지식의 틀로서 내담자와 만나는 것이 아니라, 지식의 권력으로서 내담자와 만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대상 A로서, 알 수 없는 존재로서 등장해요. 분석가가 무언가를 강렬하게 욕망하는 건 맞는데, 분석가가 정확히 무언가를, 그게 욕망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내담자가 알 수 없는 상태로 만나게 된다는 거예요. 대상 A로서. 오히려 분석가가 대상 A가 돼요. 오히려 분석가가 증상적 주체가 돼요. 그리고 그 앞에 소외된 주체로서 등장했던, 이미 소외되었기 때문에, 이미 타자의 지식에 사로잡힌 주체로서 등장했던 내담자가 S1을 산출해내는 그러한 구도로 나아가죠. 그 S1을 산출해낸다라는 것이 결국 정신분석의 끝을 의미해요. 내담자가 S1을 산출해낸다. 그건 주인기표를 산출해낸다라는 뜻이에요. S1은 어떤 의미를 갖는 것이냐 하면 모든 지식의 출발점의 의미를 가져요. 모든 지식의 출발점. 자,
모든 지식의 출발에는 폭력이 존재한다라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언급을 했었어요. 모든 지식은 S2인데 S2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지식이 체계적이라는 뜻이에요. 기표가 하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두 개, 최소한 두 개를 기준으로 존재한다는 것이죠. S2라는 건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지식이라는 그런 거예요. 자, 두 개라는 의미는 뭐냐면 어떤 하나의, 예를 들어서 자, 이거 물병이에요. 물병이라는 기표가 있죠. 물병이라는 기표가 있지만 물리학에서는 또 다른 기표에 이것을 가져가서 비교해 보아야 비로소 지식이 구성이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기표는 뭐냐면 어떤 수식들인 것이죠. 뭐 예를 들어서 2는 mc제곱이라든지 어떤 주인 기표들이 있어요. 어떤 특정한 기표들이 있고 그 기표들의 각각의 기표들이 다가와서 자신을 검증받아야 돼요. 그래서 S2가 지식의 기표라는 것인데 대학담화의 기표인 것이기도 하고, 자, 그런데 이것이 시작되는 최초의 지점에는 폭력이 존재한다는 거죠. 비교되지 않고 수식 하나만 폭력적으로 등장하는 그러한 상황이 존재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 역시 폭력적 기표였어요. 여러분, 그런 게 등장할 때는,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이론이 등장할 때는 그게 증명되어서 등장한 게 아니에요. 아인슈타인은 그냥 상상해낸 거예요. 그런 걸. 지식이 처음에 출현할 때에는, 처음에 최초의 지식은 비교하고 증명되는 방식으로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의 새로운 논리를 증명하는 방식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상대성 이론을 주장하고 아주 뒤에 그게 증명이 됐어요. 인도네시아에서 천체 관측을 하던 천체 물리학자들에 의해서 증명이 됐죠. 빛이 질량을 갖지 않는 어떤 것도 공간을 휘어서 갈 수 있다. 아인슈타인의 이론 중에 공간은 질량을 강하게 담고 있는 물체를 받아들였을 때 공간이 휘게 되는 것이지, 뉴턴이 생각하듯이 만유 인력에 의해서 무언가가 당겨지는 건 아니다 라는 그러한 이론들을 가정해냈고, 그 이론은 일종의 폭력으로서 그 이전에 존재하던 뉴턴적 이론들에 대해서 폭력을 행사했던 것이죠. 그걸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도록 저항의 공간을 지식의 영역에서 만들어냈던 것인데, 그것이 나중에 증명이 되는 거예요. 자, 그게 처음에 지식이 등장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그게 과학의 영역에서라면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드리는 형식이겠지만, 과학이 아니라 윤리학의 영역이라든지 혹은 종교의 영역에서도 역시 지식의 처음에 출현은 폭력적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는 예수의 담론은 S1의 형태를 가지고 폭력적인 방식으로 등장해요. 유대인들에게 위협을 주는 것이죠. 구약을 파괴하는 방식으로 등장한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나중에 사도들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담론화시키고 그 이후에 성서의 해석학자들이 그것을 신약화시키는 과정 속에서 하나의 일종의 지식을 구성하게 되는 것이지, 처음에 그것이 등장했을 때는 폭력이라는 거예요. 폭력. 페미니즘에 관련된 이론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처음에 여성이 자기 주장을 하게 되는 것, 나혜석의 주장은 당시 조선사회에서는 강력한 폭력이에요. 자, 그것을 받아들인 나혜석조차도 자신의 삶을 파괴할 수밖에 없었던 폭력의 지식이었던 것이죠. 지식은 처음에 그렇게 폭력의 형식으로 등장하는데, 그 S1을 산출해내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진리를 생산해내는 최초의 절차라고 볼 수가 있다면, 분석가는 분석가가 내담자에게 그것을 생산해낼 것을 요청한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S1을. 당신 자신의 새로운 지식을 창조해내라 고 요청하고, 그 S1을 세공해내고 그 S1을 발명해내고 찾아내는 과정이 정신분석의 담화의 여정이라면, 자, 여기서도 중요한 것은 정신분석가의 욕망이에요. 정신분석가의 욕망이 지식이 아니라 욕망이 대상 A의 형식으로 내담자에게 비추어져야 한다는 거죠. 자, 그러니까 연금술과 과학자의 차이가, 자, 그렇게 설명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의 각주에서도 설명해 놨지만, 락강이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니라는 것이죠. 락강이 이렇게 정신분석가의 욕망을 중요하게 생각한 것은 1960년대예요. 그러니까 60년대 했던 세미나에서 그렇게 했던 것이고, 그 이전에 특히 초기 락강은 정신분석가는 욕망을 보여주면 안 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감추어야 한다. 평정심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자신의 욕망을 드러내면 안 된다. 라는 고전적 생각을 했었어요. 그리고 욕망이 오히려 분석의 상황을 위협한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욕망이 좀 잠재워져야 한다. 추상적, 상징계적 상태 속에 들어가야 한다. 자, 이렇게 생각했던 락강이 존재했었어요.
자, 그런데 변화한 거죠, 약간. 변화했어요. 약간 계속 변화하죠. 특히 60년에 했던 세미나 7회 라깡 논점에서 교육 분석에서 분석가는 죽음에 도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군가를 죽음으로 이끌기 위해서는 평정심을 통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죠. 교육 분석을 실행하고 있는 분석가 스스로도 죽음을 욕망한다는 걸 보여줘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국역본 23에서 24페이지에 작가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잘 아시겠지만 이러한 지적은 부차적인 게 아닙니다. 정신분석이라는 연금술에서, 자, 이제 정신분석을 연금술이라고 언급을 해요. 그리고 연금술의 이 원어는 알심이라는 단어도 있어요. 프랑스어에서 알심이라는 단어도 있는데 약간 여기서는 그걸 쓰지 않고 그렁더버라는 단어를 써요. 그렁은 여러분 다 아시는 영어 그랜드예요. 그랜드. 그렇죠. 다 아시죠? 자동차 그랜저가 프랑스어 그렁더라는 거, 거대함. 자, 그랜드라는 크다, 거대하다, 위대하다라는 것의 형용사의 명사형이라는 거 아시죠? 그리고 이 그렁 다음에 어버거라는 단어를 써서 어버거라는 단어를 쓰는데 OUVRE를 쓰는데 이거는 작품이라는 뜻이에요. 작품. 그래서 그렁더버거 이어서 발음하면 그렁더버거가 되는데 그걸 연금술이라고 써요. 연금술이라는 뜻으로도 써요. 그러니까 연금술이 이제 엄청난 작업이라는 뜻인 거죠.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는 약간 초기에는 연금술의 시대에서는 그렇게 의미를 사용하진 않았겠지만 이후에는 이렇게 쓰는 거예요. 대단한 일이다. 대단하다는 건 불가능한 일이니까. 연금술이라는 건 이제 불가능하다는 걸 우리 알고 있으니까. 자, 그런데 그 그렁더버그라는 단어로서 연금술을 의미하는 락강이 계속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이 연금술에서 분석가의 선정과 관련해 이와 비슷한 주장을 하면서 아마도 우리의 교육 분석이 추구하는 게 그런 것 아니냐는 더군다나 제가 최근 강의들에서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그리고 극히 공개적인 방식으로 분석가의 욕망이란 어떤 것인가 라는 물음으로 저 핵심적인 지점을 겨냥해 이야기하는 것도 똑같은 것이 아니냐는 주장이 나올 법도 하니 말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라는 거예요. 정신분석이 연금술이고 연금술은 그렁더버그라는 단어를 쓰는데 자, 여기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굳이 제가 이 프랑스어의 원어 표기를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린 텍스트에는 없지만 굳이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는 이유는 자, 그렁더버그라는 거는 그럼 무슨 뜻이냐? 큰 작품이라는 거죠. 큰 작품이라는 건 무슨 뜻이냐? 작은 걸 다루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작은 걸 다루는 실천이 아니라는 거죠. 큰 걸 다루는 실천이라는 것인데 여기서 큰 것과 작은 것은 락강의 용법에선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왜냐하면 큰 것이라는 것은 큰 사물에 연결되기 때문에 큰 사물. 큰 사물이라는 건 작은 사물과는 분리되는 개념이에요. 큰 사물에 대한 개념은 이전에도 언급을 드렸던 것 같은데 앞으로도 언급이 자주 될 텐데 큰 사물이라는 개념은 뭐냐면 가장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락강이 큰 사물이라는 단어를 쓰기 시작했던 것은 세미나 7에서부터인데 거기서 프로이트가 초기 논문에서 실제로 이 큰 사물이라는 용어를 썼기 때문에 그런 것이기도 하고 그것을 프로이트가 독일어로 다스팅이라고 부르는 것인데 다스팅이라는 건 뭐냐면 쉽게 말씀드리면 충동이에요. 그러니까 욕망의 대상들이 있는데 자, 우리가 살아갈 때 일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욕망의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들은 우리에게 주어진 욕망의 대상들인 거예요. 주어진 욕망의 대상들. 그 주어진 욕망의 대상들을 저는 산물이라고 표현을 하죠. 독일어의 다스팅이라는 단어 말고 사물을 가리키는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디자허라는 단어가 있어요. 디자허라는 단어가 있는데 똑같이 사물이라는 뜻을 갖지만 독일어에서는 뉘앙스가 조금 틀리죠. 그래서 세미나 7에서 락강이 그것을 이렇게 분류해요. 이 디자흐라는 단어는 법률적인 용어랍니다. 법률적인 용어. 법률적인 용어로서 법정에서 누군가의 소유물 그런 것들을 의미할 때 디자흐라는 단어를 쓸 수가 있는데 다스팅은 그거보다 더 날 것으로서의 사물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법률화되기 법 안으로 들어오기 이전에
상태의 어떤 사물을 의미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법률이라는 단어를 정신분석의 영역에서 다시 해석하자면 아버지의 법에 의해서 규정되고 명시된 그러한 욕망의 대상들을 가리킨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삶을 살아갈 때에는 쾌락 원칙과 현실 원칙이라는 법이, 즉 아버지의 법이 우리에게 욕망할 대상으로 제시하는 것들을 욕망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그러한 욕망의 세계를 살아갈 때 우리가 획득할 수 있는 것은 안정, 기본적으로는 안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욕망의 대상들을 우리가 살면서 향유하면서 살아가는 것이니까 안정인 것이죠. 더 쉽게 말씀을 드리면 그냥 부모님들이 욕망하라는 것을 가르쳐준 것을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아이들을 생각하시면 돼요. 고등학교에서는 수능을 욕망해야 하고, 대학에서는 취업을 욕망해야 하고, 결혼할 때에는 부모님이 가능하면 괜찮다고 말하는 배우자를 욕망하는 것. 자, 이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안전한 방식으로 구성하는 태도인 것이죠. 자, 그런 세계는 안전한 세계인 것인데, 반면에 그런 세계는 또한 유한한 세계이기도 해요. 즉 부모님의 세계관이 그대로 답습된다라는 의미에서, 여기서 부모님이라고 제가 지금 표현을 하고는 있지만 그냥 일상생활의 영역에서는 고정관념의 세계관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지금 세계를 지배하는 지식의 세계관이 주체의 내부에서 그대로 반복된다라는 의미에서 안전한 세계라고 볼 수 있죠. 자, 이런 건 좋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 우리를 지켜주니까. 자, 그런데 라깡의 정신분석은 그런 주어진 법률적 욕망의 대상들, 디자허의 세계를 다루는 실천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그 너머를 다룬다는 거예요. 그 너머에 보다 본질적인 것, 즉 다스팅을 다룬다는 것이죠. 그 다스팅은 큰 사물이에요. 물론 큰이라는 단어는 우리나라에 대문자 표기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뭐 어쩔 수 없이 붙이는 단어이긴 한데, 어쨌든 대문자로 표시된 사물이라는 것. 자, 큰 사물을 다룬다라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이 연금술의 영역에서 연금술을 지시하고 있었던 프랑스어의 이 그롱덜그라는 표현과 연관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건 제가 지금 해석하는 방식이에요. 라깡이 실제로 세미나 10에서는 이런 얘기 안 하죠. 그런데 자, 그렇다면 이 충동을 혹은 큰 사물을 정신분석이 다루었을 때, 자, 그것이 목표하는 바는 무엇인가? 자, 큰 사물, 충동을 다루기 위해서 정신분석가가 욕망을 개입시키고, 자, 그렇게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무엇인가 하면, 정신분석가가 찾아온 욕망의 주체는 우리의 세계가 법률적으로 인정해서 보내준 욕망의 대상들을 욕망하면서 살아가는 삶으로부터 문제를 찾아냈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게 내담자가 분석가를 찾아온 이유예요. 내담자는 바로 그 욕망의 대상들, 즉 주어진 욕망의 대상들을 통해서 만족할 수 없었거나, 혹은 그러한 욕망의 대상들을 통해서 고통받고 있거나 하기 때문에 변화를 요구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정신분석가는 그러한 욕망의 대상들의 원래 주어진, 작은 대상들의 원래 주어진 질서를 파괴하고 새로운 질서를 내담자 스스로가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다스팅의 영역으로 그를 데려간다. 다스팅의 영역으로 그를 데려간다는 것은 두 가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자신의 욕망의 기원과 만나도록 해주는, 자, 그러한 효과가 존재할 수 있는 것이고, 또한 자신이 현재 사로잡혀 있는 타자의 욕망의 구조를 몰락으로 이끌 수 있도록 만드는, 자, 파괴적인 영능을 획득하도록 해주는 것이기도 해요. 다시 말해서 울타리 내부에 갇혀있는 주체에게 울타리 바깥의 경험을 하게 만든다는 것은 울타리를 파괴하는 힘을 가져다 주는 것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여기서 잠깐 정리를 하자면, 자, 이건 굉장히 위험한 일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숙달된 자가 아주 조심스럽게 해야만 하는 일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함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이라는 거죠.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걸 간단하게 한마디로 표현을 하자면, 분석가가 자신의 욕망을 도구로 해서 내담자를 흔드는 거예요. 내담자를 흔들게 만드는 것인데, 함부로 흔들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함부로 흔들면 나가 떨어질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아주 조심스럽게 흔들어요. 아주 조심스럽게. 자, 큰 사물에는 함부로 내담자가 데려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조심스럽게 천천히 그 자신의 고정관념을 포기할 수 있도록, 혹은 그 자신의 무의식에 사로잡혀 있는 고정관념의 기둥들이 헐거워질 수 있도록 한 발 한 발 천천히 나아가야 한다는 거죠. 자, 그리고 그 다음에 개념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자, 과학의 공식화 개념이라는 주제로 넘어가 볼 텐데요. 자, 이 이야기를 락강이 하는 이유는, 혹은 이 제목을 자칼랑 밀레가 주요 개념으로 붙였던 이유는, 락강의 정신 분석이 수식에 의존하는 경향이 강하기 때문이에요. 처음부터 그랬던 것은 아니지만 어쨌든 전반적으로 특히 후기로 갈수록 락강은 자신의 이론을 수식화. 자, 이걸 프랑스어로 락강은 자신을 마템이라고 불러요. 마템. 매스매틱의 그 매스의 그 마템이라고 보시면 돼요. 수식화. 수를 가지고 어떤 도식을 만들어낸다라는 거, 어떤 상징을 만들어낸다라는 것인데, 자, 이게 락강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가? 그리고 락강이 과학 담론을 부정하면서도 왜 자신은 그렇게 수식을 사용하는가에 대한 의미를 설명을 해야만 하는 거죠. 짚고 넘어가야만 하는 부분인데, 자,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수식의 대표적인 거, E는 MC 제곱이에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한번 드릴 수도 있었는데, E는 MC 제곱의 수식에 우리가 흔히 만나게 되는 아인슈타인의 자, 이론인데, 자, 이러한 수식, 과학에서 사용되는 수식과 락강의 수식은 어떤 차이가 있을까? 자, 과학에서는 이러한 수식을 자, 에너지와 중량과 속도의 관계를 계산해낼 수 있는 수식이잖아요. 자, 그런데 이러한 수식은 자, 조금 부정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에너지와 중량과 속도의 관계가 달리 해석될 가능성을 차단하는 수식인 거예요. 물론 그렇게 말하면 안 되죠. 에너지와 중량과 속도의 관계가 하나의 일관성 속에서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식이라고 말하는 게 맞죠. 그렇게 함으로써 우주가 굉장히 선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지는 거예요. 자, 그 선명성은 우리가 우주를 지배하고 우주 안에서 살아가고 우주까지 안 가도 현실을 살아가는데 아주 중요한 자산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양면성을 락강은 보아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렇게 우리에게 세상을 선명하게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그 과학의 수식은 또한 우리에게 그러한 선명성 너머를 볼 수 없도록 만드는 차단의 효과도, 울타리 효과도 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게 일반적인 과학의 수식이 작동하는 방식이라면, 그렇다면 그것은 우리가 우주를 이해하는 하나의 뛰어난 방법인 동시에 우주의 다른 측면에 눈을 감는 방법이기도 해요. 양면적 방법이라는 것이죠. 우리를 지적인 존재로 만들어주는 동시에 또한 우리를 무지한 존재로 만들어주는 양면적 선택이라는 것이죠. 이 양면성이 언제나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한 이러한 양면성의 특징 중에 하나는 그러한 수식이 권력으로 작동을 하고 그러한 수식에 대항하는 새로운 수식들의 출현에 저항한다. 자, 그런데 그 반면에 락강의 수식은 여러분들이 이제부터 혹은 이미 락강의 수식을 읽어보신 분들의 경험이 존재할 테니까 그러한 분들이 느끼시는 뉘앙스라는 것은 이제 이런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락강의 수식은 뭔가 수학은 아닌 것 같다라는 거예요. 과학도 아니고. 이게 좀 그림 같다라는 느낌을 많이 받게 돼요. 그림 같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분수 표시 있잖아요. 밑에 뭐 B급진 S를 놓고 짝대기 치고 머리에다 짝대기 치고 그 위에다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대상 A를 놓는다든지 아니면 S2를 놓는다든지 이런 것들 S1을 놓는다든지 자, 이런 건 분수처럼 보이는데 자, 분수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어요. 그냥 위에 있으니까 밑에 있는 걸 내려누르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락강이 쓰는 그 수식들을 가만히 보면은 이런 느낌이 받게 되죠. 이게 좀 사기꾼 같다. 굉장히 이론적인 것처럼 막 잔뜩 써놓은 거 보면 엄청난 물리학이 이런 것 같아 보이긴 하는데 실제로는 그냥 그림이라는 거예요. 더 얘기하면 더 본격적으로 얘기를 드리자면 굉장히 느슨하다는 거죠. 수식들이. 심지어는 락강의 언어학도 지난 특강 끝나고 어떤 분이 저에게 락강을
본격적으로 공부하고 싶은데 소시르를 먼저 읽어야 하지 않을까. 소시르 책을 들고 오셨는데 제가 그럴 필요 없다고 말씀드렸던 이유는 락강의 언어학은 소시르 언어학과는 별 관계가 없어요. 물론 아주 근본적인 건 가져왔지만 락강이 자기 마음대로 막 뚝딱뚝딱 다른 걸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락강이 언어학이라는 단어가 프랑스어로 랑기스틱이에요. 랑기스틱. 근데 락강은 자신의 언어학을 랑기스틱이라고 부르지 않고 랑기스트리라고 부르죠. 랑기스트리, 이 스트리라는 단어가 뭐냐면 뭐 잡화점 이런 뜻이에요. 뭐 고물상, 잡화점, 뭐 파는데 뭐 잔뜩 이러고 대충 모아놨는데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가만히 살펴보면 그렇게 전문적이지는 않은. 그래서 자기의 언어를 랑기스트리라고 부르죠.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의 이론을 과학화하고 정교할 의지가 없다라는 거예요. 락강은. 그걸 굉장히 느슨한 상태로 놔둬요. 그리고 심지어는 그냥 느슨한 상태로 놔두는 것이 아니라 나중에 이리저리 바꾸기도 해요. 특히 S1과 S2의 관계가 상당히 애매모호하게 이리저리 달리 말해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일관성이 없어요. 락강의 이론에는. 왜 이렇게 일관성이 없는가 하면 그것의 자율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래요. 그것들이 떠다니면서 스스로 변화할 수 있는 가능성을 보장해주기 위해서 그렇다라는 거예요. 즉 개방형 구조인 것이죠. 그래서 락강의 수식을 우리가 숙지하게 되면 사실상 그것을 전유할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우리 나름대로의 영역으로 그걸 가져와서 바꿔버릴 수가 있어요. 내 자신의 새로운 지식을 구성하기 위한 새로운 수식으로 만들어낼 수도 있다는 것이죠. 즉 락강의 수식은 스스로를 위반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미 내재하고 있는 것. 그러니까 이게 락강의 이데올로기가 항상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자신의 지식 내부에. 내 걸 가지고 미셸 푸코가 했던 그 아주 유명한 말이잖아요. 나의 철학을 가지고 그것을 숭배하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도구로 삼으라는 것이죠. 내 걸 가지고 사다리처럼 어디론가 가는 사다리로 사용하고 발로 쳐버리라는 거예요. 그게 락강 지식의 특징이기도 하고 사실 20세기 철학의 어떤 추구하는 방향이기도 했던 것이죠. 자신의 지식을 이데올로기화, 권력화하지 않으려는 것. 그래서 내부에 곳곳에 시한폭탄을 마련해 놓는 거예요. 스스로 붕괴할 수 있도록. 락강의 행보가 그런 행보였다라는 거예요. 개방성을 적극 장려하는 수식의 형태.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락강이 그런 마템의 형식으로, 즉 공식화의 형식으로 하고자 했던 일이란 세상을, 혹은 우주를, 혹은 우리의 욕망을 하나의 틀로 사로잡기 위한 목적을 갖기보다는 오히려 공백을 표지하려는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난포착성이 여기 있다라고 표지하는 거예요. 난포착성이 여기 있다라고 표지하는 것이죠. 공백을 표지하는 거예요.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예술의 영역과 굉장히 밀접한 부분을 갖고 있기 때문에 지금 여러분의 텍스트에 없는 코멘트를 하나 굳이 달아보자면, 자, 예술에서 이러한 특징이 많이 발견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자, 과학과 예술은 다른 게 아니에요. 종교와 예술도 다른 것이 아니고 이걸 하나의 패러다임으로 우리가 살펴볼 수가 있게 되는데, 지금 우리는 과학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잖아요. 과학은 공백을 정교하게 둘러싸서 그것을 공간화시키려는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우주 공간은 공백이에요. 거대한 공백이죠. 물론 뭔가가 많이 그 안에 있지만 암흑 물질도 있고 엄청나게 많은 우리가 파악할 수 없는 물질들이 있지만 우리가 파악할 수 없다라는 의미에서 공백인 것이죠. 그 공백을 전체 물리학은 어떻게 공간화시킬 것인가, 그것을 알아볼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 것인가의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과학의 특징이 그런 것이라면 미술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져요, 여러분. 원근법이라는 게 무엇인가요? 마사치오에 의해서 발견된 원근법은 그 이전에도 존재하던, 즉 평면 내부에서 공간을 만들어내던, 공백을 그 안에 삽입시키려고 했던 평면 회화의 욕망을, 즉 평면 회화가 내부에 사로잡으려고 했던 일종의 공간의 환영을 수학적인 것으로 뒤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마사치오 이후에 르네상스를 지배했던 그 원근법이라는 것은 기하학을 통해서 내부의 공간을 공간화시키는 방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했던 굉장히 많은 미술사의 강의들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죠. 화가들은 잘해가지고 작업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굉장히 정교한 방식으로 수학자가 되기를 자처했다는 것이죠. 르네상스의 화가들은. 그래서 내부의 공백을 계산 가능한 공간으로 만드는 것이 르네상스의 미술의 방향이었다면, 욕망이었다면, 자,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소개시켜드렸던 과학의 수식이 추구하는 것과 동일한 방향성을 갖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한 그러한 미술의 역사 속에서 다시 중세적인 특징들이 등장하기 시작하죠. 우리는 그걸 매너리즘이라고도 부르고 때로는 바로크라고도 부르고 낭만주의라고도 불러요. 즉 고전주의적인 흐름으로부터 벗어나서 공간의 자율성을 보장하려는, 즉 공간을 공백으로 다시 풀어놓으려는, 즉 계산할 수 없는 공백을, 즉 흔들리는 공백을, 즉 불안정하게 흘러넘치는 공백을 생산하려는 미술의 그러한 방향도, 미술사의 흐름도 존재했었다는 것이죠. 그것은 또한 공백의 난포착성을 보존하려는, 즉 표지하려는, 그것을 사용하려는 욕망의 주체들의 생산품이라고 볼 수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런 의미에서 어떤 의미에서는 락강의 수식은 매너리스트들이 추구하던 수식이라고 볼 수도 있다는 것이죠. 매너리스트들이 추구하던 수식. 혹은 미켈란젤로의 회화를 잘 관찰해 보세요, 여러분. 거기에 다 모든 게 다 들어있어요. 미켈란젤로가 젊은 시절에 추구했던 것은 과학으로서의, 즉 기하학으로 포획되는 아름다움의 균형이에요. 공간의 균형이기도 하고 공백이기도 하고 신의 욕망인 것이기도 하고. 그런데 미켈란젤로가 신앙이 깊어지면서 늙어가면서 어떻게 변화해 갔는지를 보세요. 일그러지는 형태를 오히려 적극적으로 드러내고 난포착성이 가지고 있는 아름다움을, 즉 일종의 몰락이고 형태의 몰락, 조화의 몰락이고 죽음의 출현인 그것을 오히려 더 탐닉하는 경향을 보인다라는 것. 자, 그건 역시 어떻게 하나의 욕망이 강박적인 특징으로부터, 즉 대학 담화의 특징으로부터 난포착성의 특징으로 혹은 히스테리적 욕망의 구조라고 말할 수 있는 영역으로 나아가는지를 보여준다라는 거죠. 물론 미켈란젤로에게는 그러한 욕망의 흐름들이 의존했던 건 신에 대한 사랑이었으니까 조금 다를 수도 있겠지만 전 같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다시 설명해 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즉 대학담화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 라는 욕망의 주체들의 세계관인 것이고, 대학담화는, 그리고 르네상스인들이 바로 그런 주체들인 거예요.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는 주체들. 르네상스인들의 자신감. 즉 중세가 끝나고 자, 인문주의라는 이름으로 등장했던 서구인들은 모든 것을 명명할 수 있다. 모든 것을 그냥 명명하는 게 아니죠. 일관된 방식으로 명명할 수 있다. 백과전서화할 수 있다. 모든 것을 수학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 갈릴레이가 그랬고 뉴턴이 완성했던 것처럼 모든 것을 일관된 합리성 속으로 포획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던 주체들이라면, 그러한 욕망의 흐름들 속에서 간간히 등장했던 후기 미켈란젤로와 같은 주체들은 자, 아무것도 설명할 수 없다 라고 욕망했던 주체들인 거예요. 그리고 그 아무것을 드러내려고 했던 nothing을 드러내려고 했던 주체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 대립 구조가, 그런 긴장감이, 상호 투쟁의 영역이 인류의 시작으로부터 계속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락강은 그렇다면 어느 쪽에 있는가? 바로 매너리즘의 위치에 있지만, 즉 낭만주의적 특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은 자신을 낭만주의자라고 이야기하잖아요. 포이트도 낭만주의자는 아닌 것이고, 왜냐하면 신비주의자, 비교주의자라고 말할 수는 있겠지만 초월성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락강은 자신을 실제주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낭만주의자가 아니라. 낭만주의 특성은, 즉 미켈란젤로적인 특성은 뭐냐하면 아무것도 언어로 설명할 수 없지만 그 설명할 수 없는 실체가 저 너머에 초월자로 존재한다라는 가정이에요. 신학적인 방식으로 초월자를 가정하는 것. 자,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는 미켈란젤로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파악하는 것은 세상에 대한 무한성을 상상하는 것이기는 하지만, 즉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 너머에 무언가가 있다 라는 방식으로 무한성을 상상하는 것이긴 하지만, 그 환영적 무한성이라고밖에 볼 수가 없어요. 초월자를 가정하는 태도로부터 시작한다면. 자, 그런데 다시 돌아와서, 자,
동일한 수식의 대립 구조가, 즉 공백을 표지할 것인가 아니면 공백을 봉합할 것인가, 이 동일한 대립 구조가 종교에서도 나타난다는 것을 제가 이미 말씀을 드렸어요. 종교의 재래의식이라는 게 무언가. 종교에는 두 가지 종교가 있어요. 우리가 그걸 인정하지 않는다면 종교의 본질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해요. 종교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종교는, 혹은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우리를 보호해주는 종교는 강박증의 종교이고 대학담화의 종교예요. 즉 종교의 담론을 통해서 신의 출현을 방어하는 거예요. 오히려 그게 종교의 특징이에요. 역사적인 특징인 것이죠. 신이 우리에게 직접 다가오는 것을 우리가 견딜 수 없어 한다는 거예요. 자, 떠올려 보세요,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신이 찾아왔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을지. 직접 찾아온 신, 아브라함의 시대에는 텍스트가 없는 시대인 것이죠. 텍스트가 없어요. 그러니까 신이 어떤 존재인지 알 수가 없어요. 알 수 없기 때문에 아브라함에게 신이 와서 너의 아들 이삭을 죽여라, 제물로 바쳐라 라고 했을 때 질문할 명제들이 없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는 논증의 단어들이 없는 것이죠. 그냥 신과 직접 만나는 거예요. 공백으로서의 신과, 공백이라는 것은 텍스트를 갖지 않는 신이기 때문에 신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지만 따라야 하는 것이죠. 그때 아브라함이 느꼈을 그 공포와 불안과 동시에 어떤 종류의 환희는 인간이 감당하기엔 너무 극단적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모세가 텍스트를 가져온 거예요. 십계명은 그런 의미에서 강박적 텍스트인 거예요. 일관성을 가지고 있어요. 십계명. 여러분 십계명 다 읽어보세요. 야, 이건 기독교의 얘기지 내 얘기는 아니야 라고 할 수가 없어요. 십계명은 보편적 윤리를 주장하고 있어요. 누구나 받아들일 수 있는 보편성을 가지고 있다는 건 일관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즉 인간이 생각하는 선과 신이 생각하는 선의 차이가, 거리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에게 알려주는 텍스트인 것이며, 그런데 과연 그런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모세는 인간을 위해서 텍스트를 가져온 것이지 그 텍스트가 신의 진리라고 볼 수는 없다는 거예요. 신은 언어를 갖지 않기 때문에, 언어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자, 그래서 저처럼 종교를 생각할 때에는 시스템적인 구조로 종교를 생각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로 종교가 자신을 변화시킬 때, 즉 종교가 자신을 권력화시키는 장소에서 요청되는 것은 대학담화이고 강박증의 담화이고 지식의 형태인 것이고 재래의식의 강조인 것이지만, 그러한 종교적인 한계가 마지노선에 도달했을 때에는 그 스스로가 자신을 몰락시키는 방식은 히스테리적 구조라는 것이죠. 종교가 어떤 방식으로 혁명을 추구했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히스테리적인 방식이에요. 즉 공백을 탐닉하는 방식이에요. 어떠한 바벨의 언어에도 의존하지 않으려는 태도가 종교적인 혁명 속에서 언제나 등장한다는 것이죠. 예수가 그랬던 것이기도 하고. 그런 양면적인 운동이 어디에나 발견된다는 거예요. 종교에서도 발견되고 과학에서도 발견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술에서도 반복돼요. 끊임없이 반복이 돼요. 지금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들이 현대미술관에 가서 보게 되는 대부분의 예술작품들은 히스테리적인 탐닉의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그 얘기 뭐냐면 공백을 탐닉해요. 그 얘기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의미를 파악하는 것에 저항해요. 그래서 현대미술을 보고 우리가 흔히 어렵다라고 얘기하는데 어렵지 않아요. 어렵지 않아요. 그럼 뭔가 의미가 없는 거예요. 의미로서 명명되는 것에 저항하는 것이기 때문에, 의미가 없기 때문에 우리는 의미의 공백과 만나고 있는 어떤 이미지, 어떤 사물이 우리 앞에 있는데 의미를 파악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인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이해할 수 없다고 해서 어려운 건 아니라는 거예요. 어려운 것은. 자, 그래서 항상 중개자를 필요로 하는 것이죠. 중개자가 누구인가요? 예술에서는 중개자가 뭐 비평가든 아니면 그림을 읽어주는 사람들 있잖아요. 뭐 미술관에 가면 그걸 뭐라고 하나요? 그 해주는 분들. 그렇죠. 도슨트라고 하죠. 도슨트. 그분들이 중개자인 거예요. 중개자. 이게 어려운 게 아니다. 어려운 게 아니라 그분들이 이거 굉장히 어려워 이렇게 말씀하신 거 들어본 적 있으세요? 그렇지 않으세요? 어렵지 않아요. 자, 이런 것들을 의미하죠. 다시 말해서 현재의 지식으로 해석해 주는 거예요. 현재의 지식으로 해석하는 순간 그 작품의 죽음 충동의 영능은 어떻게 되나요? 감소되죠. 그래서 예술 작품을 설명하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는 않아요. 그걸 직접적으로 만나고
경험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 역시 그렇죠, 예술작품 설명하는 일을 좀 하죠, 책에서. 안 그러면 책이 팔리겠어요. 자, 재래의식을 그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모든 종류의 영역에서 재래의식이 존재한다. 미술작품이라는 공백을 내게 해주는 재래의식은 도슨트나 혹은 뭐 미학의 책들이나 미술사의 책들이나 미술 강의들이나 그런 것들이죠. 혹은 종교에서는 목사님이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의 역할은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는, 너무 자극만 하면, 신에 대한 욕망을 자극하면 우리가 불안해서 못 살아요. 그래서 우리를 안심시켜주는 거죠. 인간의 언어로 신을 설명해주는 거예요. 신의 진리를 설명해주면 우리가 안심하고 편안히 돌아가서 살 수가 있어요. 기도하면서 만났던 그 불안의 신을 설명받는 것이죠. 하지만 그 행위는 진리를 드러내는 행위이기보다는 진리를 마모시키는 행위예요. 물론 마모시킨다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가 진리를 견딜 수 있도록 해주는 행위인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은 뭐 예를 들어서 예수는 엄청나게 사람을 불안하게 하죠. 사도들을 엄청나게 불안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예수의 뛰어난 능력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따라오도록 만드는 것이죠. 불안하지만 아름다우니까 그 말들이. 자, 그리고 다시 과학으로 돌아와서 과학 역시 공식화를 통해서 재래의식의 기능을 해요. 그래서 과학의 공식화는 주체가 실제로서의 자연과 직접 만나는 것을 연기하도록 해주는 거예요. 과학자는 물론 새로운 가능성을 탐사하는 과학자는 틀리겠지만, 예를 들어서 어떤 지식을 가지고 화성에 가거나 달에 가서 그것을 검사하고 측정하는 과학자는 자신의 지식의 틀을 통해서 보호받고 있는 거예요. 달의 새로운 환경에 대해서 압도되지 않을 수 있도록 과학의 지식을 통해서 그걸 판단하는 것이니까 어느 정도는 보호받고 있는 것이죠. 실제와 직접 만나지 않을 수 있도록 보호받고 있는 것이죠. 예술도 마찬가지예요. 예술가가 예술에 대한 지식을 가지고 미대를 다니는 거잖아요. 미대를 다니지 않는다 해도 어쨌든 자신은 미술이 무엇이다라는 어떤 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인데, 그 모든 관념은 외부로부터 오는 것이잖아요. 내가 만든 게 아니에요. 미술은 무엇이다라고 배우면서 자란 거예요. 우리가 저는 미술에 대해서 전혀 몰라요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런 분들이 계실 수도 있겠지만, 전혀 경험이 없을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알고 있어요. 그림을 그리라 그러면 뜬금없이 그리지는 않아요. 이게 그림이다 라는 식으로 그리세요. 그건 무슨 뜻이냐면 누구나 예술이 어떤 것이다라는 최소한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술작품과 직접 만날 수는 없어요. 항상 고정관념의 매개를 통해서만 만나는 것인데, 예술작품과만 그렇게 만나는 것이 아니라 자연과도 그렇게 만나는, 현실과도. 그래서 예술가가 처음에 미대를 나와서 나는 예술가라고 생각하고 그림을 그리기 시작한다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을 통해서 보호받는다는 뜻이에요. 실제와 직접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틀을 가지고 그것을 필터링하고 있다는 뜻이죠. 그래서 그림도 그리고 모두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직접 만나려고 한다면 자신의 고정관념을 포기해야 되는데, 그럴 때 어떤 상황이 발생하냐면 아무것도 못 그리게 되는 것이죠. 어떤 글도 쓸 수 없게 되는 거예요. 실어증에 걸리는 거예요. 예술적 실어증에 걸리는 것이죠. 그런데 그게 진정한 예술의 시작점이라는 거예요. 진정한 예술이 시작되려면, 즉 본인에 대한 무언가가 새로이 발명되려면 실어증의 단계에 들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소설가이건 화가이건 영화 감독이건 누군가이든 어쨌든 실제와 직접 만나는, 그 공백과 직접 만나는 순간을 즐길 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게 조금 전에 시작된 수식에 관련된 저의 설명이었습니다. 락강의 수식과 과학의 수식은 어떻게 다른가? 락강의 수식은 공백이 어딘 표지하는 것으로 만족하는 수식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공백이 여기 있다 라는 수식. 예수의 말이 처음에 그랬다는 거예요. 예수의 말. 공백이 여기 있다 라고 표지에는 주는 말들이었어요. 그래서 해석을 필요로 해요. 다양한 방식으로 다시 읽혀져야만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지금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가 표지한 공백을 다시 사유할 수 있도록 그것들을 개방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냥 목사님이 하는 해석만 듣고 끝이다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주 위대한 어떤
성서 신학자가 이렇게 해석했대. 그래서 이걸 우리는 배워야 한다. 라는 건 예수의 말을, 예수의 수식을 사장시키는 가장 빠른 방법이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본인이 스스로 텍스트와 직접 만나야 한다는, 그게 예수가 원했던 태도인 것이죠. 직접 만나서 본인의 신에 대한 본인의 욕망을 스스로 발명해내야 한다는 것. 다시 발명해내야 한다는 것이죠. 매일 그렇게 해야 한다는 거. 힘들겠지만. 예술도 마찬가지고, 정신분석도 마찬가지고, 똑같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의 개념들은 그러면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었는가? 자, 프로이트는 어땠는가? 라는 거예요. 락강이 이제 프로이트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고 있죠. 자, 프로이트는 수식을 발명해내지 않았는가? 혹은 프로이트는 과학자 아닌가? 프로이트는 이론을 발명해냈는데, 그렇다면 프로이트는 어땠는가? 자, 락강의 이야기로 가기 전에 일단 먼저 제가 논평을 해드리자면, 락강도 그렇지만 프로이트의 개념들에는 죽음의 향기가 스며들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죽음의 향기가 스며든 개념들이 프로이트의 개념들이에요. 그게 무슨 뜻인가 하면 문명을 몰락시키는 개념들이었다는 거예요. 프로이트가 발표한 모든 책들은 물론 그것의 해석의 여지가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는가에 따라서는 달라질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프로이트의 개념들은 19세기 말까지 서구 문명을 지배했던 것들을 완전히 몰락시킬 만한 화력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흔히 말하듯이 프로이트 이후와 이전은 다르다. 즉 무의식에 대한 프로이트의 정교한 개념화를 우리가 받아들인다면 우리는 인간을 이제는 똑같은 방식으로 바라볼 수 없다는 거예요. 인간이 주체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죠. 주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프로이트의 그렇게 서구인들이 자신들을 주체로 설정하고 세계를 지배하고 아시아를 지배하고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이 얼마나 허구적이었는지를 아우슈비츠 이전에 이미 프로이트가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아우슈비츠는 그것을 현상으로서, 결과로서 현실 속에서 체험하게 만들었던 끔찍한 사건이긴 했지만 이미 이론적으로 프로이트는 그걸 발명해내고 보여주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이트의 모든 개념들은 그야말로 시체 냄새가 난다라는 거예요. 서구의 주체를 죽음으로 이끄는 그것에 탐닉하면 할수록 더 이상 서구의 문명을 신뢰할 수 없게 된다는 거죠. 그때까지 인본주의적인 문명, 인간을 주인으로 생각해왔던 모든 문명을 거부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죽음 충동에 사로잡힌 개념들이라는 것이죠. 어떤 의미에선 읽는 자의 사유를 공백으로 이끄는 개념들이라고 볼 수도 있다고 할 수 있고, 동시에 개인적인 차원에서는 주체에 관련된 모든 환영적인 지식을 일소하는 영능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프로이트의 개념들이 처음 출현했을 때의 특성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의미에서 프로이트의 이론만 그런 건 아니고 모든 위대한 이론은 죽음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위대한 이론이란 뭐냐 하면 자신의 위대함을 이론적인 정교함 속에서 주장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읽는 우리 자신의 고정관념을 포기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게 위대한 이론이라는 것. 위대함은 거기에밖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인데 프로이트의 개념들은 최소한 락강에게 그랬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것은 프로이트의 개념 역시 모든 이론이, 심지어는 락강의 이론조차도 경험하게 돼 숙명을 겪게 돼. 뭐냐면 권력화되는 거예요. 지식화되는 것이고. 즉 프로이트의 이념을 체계화하려는 그러한 흐름들이 등장하게 되고 프로이트의 후속 세대들이 하르트만, 안나 프로이트 이런 사람들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 개념을 과학으로 만들려는 강한 욕망에 사로잡힌다는 것이죠. 프로이트의 이론을 과학으로 만든다는 건 뭐냐면 타자의 지식으로 만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서 죽음 충동의 부분들을 빼기 시작한다는 거죠. 스스로 몰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빼고 그것을 일관성의 사유로 만들려고 하는, 즉 환영적 사유로 만들려고 하는, 과학담화로 만들려고 하는 흐름이 굉장히 강력하게 일어나요. 영리에서 주로 있었던 일이죠. 영리학자들의 특징이기도 해요. 사실은 영리학자, 실증적인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인데 실질적으로 증명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해요. 실생활에서 증명되는 걸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것은 이 이론이 실생활에서 등장하는 상황들을 완전하게 포획할 수 있는 것을 보여주고 증명하려고 한다는 것이죠. 자, 그게 어떤 의미에서는 좋은 거예요. 실사구시니까 이론만을 탐닉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론을 통해서 현실을 장악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게 영리학자들의 특징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락강같이 대륙의 학자들이 보기에는, 혹은 락강이 보기에는 그건 현실을 제한하는 태도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죠. 자, 어떤 쪽이 좋은지는 상황에 따라서 분명히 틀리다고 생각해요. 저 역시 그렇게 생각해요. 그렇지만 락강이 생각하는 방식의 태도는, 혹은 락강처럼 생각하는 사람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저는. 왜냐하면 실증주의자들은 넘쳐나는 거예요. 결국 세상은 실증주의자들의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이 권력을 획득하게 되어 있으니까. 세상은 지식을 권력화하고 이데올로기화해서 현실을 식민화하는 자들의 것이에요. 그리고 우리도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그런 일을 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러한 상황은, 그런 의미에서는 진리의 순간이기보다는 실용적 순간이라고 저는 불러요. 실용적 순간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자, 그런데 우리가 진리와 만나고 시험에 드는 순간은, 자, 저는 기독교인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말끝마다 이렇게 종교적인 표현을 쓰는데, 뭐 시험에 든다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오해하실 수도 있겠는데, 저는 기독교를 존중하는 극단적 무신론자이니까요.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는데, 자, 실용화하는 삶은 진리와 관계가 없다라는 것은, 실용적인 삶은 우리가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해도 사라지는 삶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 삶은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고 안전하게 해주지만, 자, 그러한 삶을 배후에서 무언가가 지배한다라는 생각을 하지는 못하게 만들어줘요. 자, 우리가 실용적인 것을 위해서 사용하는 모든 지식의 틀은 타자의 지식이라고 분명히 말씀드렸죠. 그래, 타자의 지식은 언제나 권력화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즉, 누군가가 어떤 특정한 세력이, 그게 어떤 특정한 사람은 아닐지라도 현재 권력을 장악한 자들이 그 지식을 취사 선택하고 자신들의 권력이 항구적으로 유지되기 위해서 그 지식을 배치하는 과정이 분명히 포함된다는 거예요. 분명히 포함된다는 것이죠. 예를 들면 제가 수도 없이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던 현대 정신의학의 상황이 그렇다라는 것도 염두에 두어야만 하는 것이죠. 현대 정신의학은 왜 의사들은 생물학적인 원인에만 치중을 할까? 왜 약물로만 사람을 치료하려고 할까? 의사들의 연구와 의사들의 신념이 그러한가? 그것 때문인가? 그 지식의 권력은 그들의 개인적인 신념으로부터 나오는 것인가? 라고 우리가 질문해 볼 수 있겠지만 전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DSM 체계라는 것, 즉 정신의학에서 증상을 판단하고 그것을 규정해 줄 수 있는 지식의 체계의 권위가, 즉 DSM-5까지 나왔던 그 권위가 미국 정신의학계로부터 나온다는 것이죠. 그리고 미국 정신의학계가 의존하고 있는 절대적인 자본은 제약회사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약물로 치료할 수 없는 것에 대한 치료법에는 연구 지원이 되질 않아요. 그래서 DSM이 그토록 약물에 의존하는 이유는, 자, 그게 무구한 지식의 권력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무구한 지식이 아니라 자본의 지식이라, 자본의 권력이라는 것이 배후에 스며들어 있다는 거죠. 지식은 항상 그렇게 권력에 의해서 재배치된다는 거죠. 그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는 실용적인 방식으로 세상을 살아갈 때 실제로는 실용적이기보다는 권력에 종속되는 추상적인 특징을 더 많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구하게 실용적이라는 지식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실용성이란 그 배후에 추상적 권력의 영향력을 포함하고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이 세상이 실용적이란 존재하지 않아요, 여러분. 실용성이란 없어요. 인간에게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락강은 유한성의 지식, 혹은 지식의 유한성이 멈추는 지점에만 주목하고자 하다는 것이죠. 즉 권력으로부터 빠져나가자는 거예요. 권력으로부터. 실용성이라는 탈을 쓰고 우리를 지배하고 있는 권력의 외부로 나가보자라는 거예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시작된 모든 혁명적인 이론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학 담화의 수준으로 정리가 돼요. 그래야 권력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 보세요. 프로이트가 어떻게 권력을 유지하는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상당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죠. 전 세계적으로. 지금 100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개념들을 물론 비판하는 사람도 많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많은 프로이트주의자들이, 프로디언들이 각각의 영역에서 활동하면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건 나쁜 일은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된 배경에는 프로이트의 이론이 중구난방이 아니라 일관성 있게 정리되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관성 있게 정리되었다는 것은 뭐예요? 또 다른 권력으로 작동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자, 이에 대해서 락강은
다시 프로이트로 돌아가자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다시 프로이트의 혁명성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다시 프로이트의 개념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자유로움, 그 개방성, 그 죽음 충동의 특성으로 돌아가자라는 것이죠. 여담처럼 한마디만 덧붙여 설명을 드리자면, 그래서 락강의 정신분석이 임상의 영역에선 그렇게 활발하게 받아들여지진 않고 있는 거예요. 왜 그렇게 철학자들이 락강을 좋아할까? 왜 그렇게 사회학자들이, 심지어 미학자들이 락강을 많이 이용하는데, 실제로 임상에서는 우리나라에 누구 하나 락강의 정신분석을 하는 사람은 없어요. 과거에 한두 명 있었지만 지금은 없어요. 왜 그럴까? 권력을 구성해내기가 힘들어요. 그리고 분석가에게 너무 많은 부담을 줘요. 분석가가 스스로 매번의 분석에서 각각의 테크닉을 매번 다시 발명해낼 것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웬만한 분석가가 그 요구를 견뎌낼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락강의 정신분석은 매번 재발명될 것을 요청한다는 것은 정신분석의 이론 자체가 정신분석의 이론 자체를 부정하는 부분을, 즉 죽음 충동의 부분을 여전히 보존하고 있다는 거예요. 락강 스스로가 자신의 지식을 폭발시킬 수 있는 죽음 충동의 화약고를 지식의 내부에 여전히 보존하려고 노력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락강의 이론을 일관화시키려는 시도가 무의미한 것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락강이 어렵게 느껴지는 것이기도 하고요. 그래서 락강을 강의하는 자칼랑 밀레나 저 같은 사람이 락강의 어떤 특성을 이거다라고 규정하기보다는 흐름들을 짚어내려는 노력을 더 많이 하는 이유도 거기에 있다는 거죠. 락강의 대상이 이거다라고 말하는 대신 이렇게 변해왔다라고 말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이죠. 즉 운동성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 개념의 의미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왜 여기서 이렇게 변화했는지, 그 이유는 무엇이었는지, 락강이 자신의 이론들을 변화시킨 이유가 무엇인지가 중요한 것이지 그 이론이 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죠. 그걸 저는 실제를 보존하는 영역이라고 부릅니다. 실제를 보존하는. 이론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수차례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이렇게 락강의 세미나를 공부하기 위해서 모여 앉아서 고군분투하고는 있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락강도 그렇게 얘기해요. 자신의 이론이 중요한 건 아니라고. 이 이론도 100년 뒤에는 반박될 거예요, 여러분. 이 100년 뒤에 반박되지 않는 이론이 있으면 말해보세요. 그런 이론이 이 세상에 있었으면. 물리학의 이론도 그렇고 모든 이론은 수십 년이 지나면 다른 이론에 의해서 반박돼요. 자, 그게 이론의 숙명이에요. 왜냐? 인간의 언어이니까. 인간의 언어는 불완전하니까. 인간의 언어는 실제가 아니에요. 실제를 지시하고는 있지만 사물들을 한시적으로 포획은 하지만 영원히 그렇게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락강 역시 자신의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고 수차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분석과 공부한 이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욕망만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죽음 충동만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가의 그 지식을 내담자에게 전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담자가 본인의 지식을 스스로 발명해낼 것을 요청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약간 그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줘. 프로이트는 이런 사람이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약간 이렇게 얘기해요. 자, 어떤 한 소녀가 말을 못한다라면, 그러한 증세를 보인다라면, 즉 실어증이라고 보이는 증세를 보인다면, 자, 페니엘과 같은 락강의 후속 세대가 그걸 실어증이라고 명명하고 정교한 지식의 체계 내부에서 그것들을 분류하는 그러한 실천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혹은 소녀에게 이 소녀는 자, 실어증이고, 실어증은 이러한 배경을 갖고 있고, 예를 들어서 뭐 실어증의 배후에는 아버지와의 어떤 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자, 이런 거 쭉 설명하고, 당신은 실어증이니까 이제 당신이 말하도록 하겠어요 라는 방식으로 치료를, 그래서 더 이상 실어증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도록 하는 치료를 하는 건 별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대신 프로이트의 관점에서라면, 진정한 프로이디언이라면 이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얘기하면서 약간 이렇게 얘기하죠. 그녀가 말하게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이게 무슨 뜻인가? 실어증자인 소녀가 말하게 하는 게 더 중요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그녀가 말하게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녀는 누구예요? 증상이에요. 증상이 말하도록 귀를 기울이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실어증자를 앉혀놓고, 자, 말하세요. 약물 투여하고, 자, 유도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자극하고 해서 말을 끌어냈다면, 자, 이건 무슨 말이냐면 분석가가 듣고 싶었던 말이에요. 그 말을 하면, 자, 치료됐습니다. 제가 이 정도로 능력이 있어요. 그러니까 다음에 무슨 문제가 있으면 또 오세요. 라고 말하는, 자, 그런 의사는 필요 없다는 거예요. 분석가가 듣고 싶은 말을 다시 하도록 하는 건 별 의미가 없다는 거죠.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됐느냐예요. 왜 증상이 실어증의 형태로 공백을 발험하게 됐느냐라는 것이죠.
증상에 귀를 기울인다는 것은 그 실어증이 자신을 설명하는 것을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신을 설명할 것을 기다려준다는 것이죠. 공백이 자신의 언어를 발명해낼 때까지 기다려주는 거예요. 실어증이란 공백의 발화이니까 그 공백의 발화를 분석가가 원하는 단어로 채우지 말고 내담자의 무의식이 발명한 기표로 채울 수 있도록 기다려주는 거예요. 자, 실어증이란 이렇게 설명이 될 수 있어요. 실어증이란 타자의 언어로 말하지 않으려는 주의상세 표현인 거예요. 타자의 언어로 말하지 않으려는. 제가 흥미롭게 읽었던 국내 실어증 사례 중에 그런 분이 계세요. 광주에서 공무원이셨는데 여성분이셨는데 상사에게 1시간가량 굉장히 심한 질책을 받고 열흘 이상 실어증 증세를 보였던 분이 신문에 났어요. 광주일보에 났어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흥미롭게 생각하고 저 나름대로 상상을 하기 시작했어요. 자, 그 여성분은 왜 말을 하지 않았을까? 자, 억울하죠. 자, 즉 그 원인은 굉장히 분명해 보여요. 그 여성분이 자기가 잘못을 했고 질책받을 만한 질책을 받았다라고 생각하면 실어증까지는 안 가셨을 테죠. 그런데 그 여성분은 말을 잃어버린 거예요. 왜일까? 무슨 말을 해도 타자의 언어로 말하게 될 것이니까. 내가 무슨 말을 해도 내가 하는 말은 남자들의 언어일 테니까. 왜냐하면 나는 남자들의 언어를 배운 자니까. 왜냐하면 모든 여성들은 아버지의 언어를 배운 자들이니까. 왜냐하면 우리나라를 지배하는 것은 어떤 말이에요? 혹은 세계를 지배하는 것은 가부장적 언어예요. 권력자가 생산해내고 정교하게 다듬은 언어들인 거예요. 그걸 우리는 학교에서 배우죠. 남성적 언어를 배워요. 물론 그런 말씀도 하시겠죠. 여자는 여자처럼 말하지 않는가. 심지어는 일본인들을 보라. 일본인들은 여자들이 하는 말과 남자들이 하는 말이 굉장히 구분되어 있어서 여자들은 여자들이 원하는 말을 하지 않는가 라고 생각하신다면 천만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원하는 방식대로 여자가 말하도록 교육받은 게 일본 여성들이라는 것이고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남자들이 기대하는 방식의 여성성을 여자들이 강제받은 것이죠. 그래서 아무리 여성적으로 말해도 아무리 여성성을 주장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말하려고 해도 그 문장들은 그 용어는 남자들의 언어인 거예요. 그건 외국어인 거예요. 여자들에게는. 그러니까 최후의 방편으로 여성이 할 수 있는 자기 표현은 공백으로 말하는 거예요. 말하지 않는 방식으로 말하는 것이죠. 타자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자신의 현재의 충동을 표현하는 거예요. 자, 실어증이란 그런 것이다라는 거죠. 자, 그런 실어증자에게 의사가, 그게 여자 의사건 남자 의사이건 말을 끌어냈다라면 1차적으로는 다시 남자의 언어로 말하도록 유도해냈다라고 밖에 볼 수가 없어요. 의사가 원하는 방식대로 말하게 될 것이니까. 의사가 원하는 가부장적 언어, 즉 그 여성에게는 외국어인 것을 다시 발음하도록 요청받을 것이기 때문에 그건 치료가 아니라 봉합이라는 거죠. 증상을 봉합하는 것. 증상의 진리를 외면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은 그분이 말하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설득할 수 있을 만큼의 단어들을 발명해낼 때까지, 즉 시인이 될 때까지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예요. 타자의 언어가 아니라 본인이 새롭게 발명된 문법으로 말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돼요. 그게 치료예요. 타자의 언어에 너무 많이 의존하지 않고도 자신을 표현할 수 있도록 기다려줘야 한다는 거죠. 핵심은 그래서 그녀가 말하게 하는 것. 이에 대해서 또 락강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러니까 그런 증상에 대해서 변별적인 특질을 창조하는 그런 것과는 전혀 무관한 유형의 어떤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 즉 분석가의 욕망의 개입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증상에 대해서 당신은 실어증입니다. 당신은 신경증입니다. 당신은 뭡니다 라는 지식을 잔뜩 늘어놓고 그 진단서를 써줘봤자 전혀 그 증상에 귀를 기울이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분석이라는 절차는 분석가가 말하는 절차가 아니라 내담자가 말하는 절차라는 거죠. 얼마 전에 특강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내담자가 평생 처음 말해보는 말투로 단 한 문장이라도 말했다라는 느낌을 받게 된다면 그건 성공한 분석이라는 거예요. 그런 느낌을 받게 된다. 자기만의 문법을 발명해냈다라는 느낌에 도달한다면 거의 분석은 끝났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는 분석가가 줄 수 있는 최고의 선물은 뭐냐? 자신의 욕망이라는 거예요.
죽음 중독. 이전의 문법을 거부하는 죽음 중독. 그런데 그건 정신분석 영역에서만 실천되는 것인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실천이 돼요. 일상생활에서. 제가 실천하는 방식은 지금 태어난 아기에게도 반말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나라에만 있는 특수한 유형의 문법이죠. 반말. 제가 가장 충격받은 건 그거예요. 교수들이 학생들에게 반말하는 거. 물론 강의할 때 반말하는 것도 그건 정말 안 되겠지만 사석에서 반말하는 다 지성인들이라고 말하는 자들 아닌가요? 지식을 위해서 모인 자들이지 다른 권력을 위해서 모이지 않았다. 여기만은 그런 장소가 아니다라는 곳이 대학 아닌가요? 그런데 교수들이 반말을 해요. 학생들에게. 개인적인 친분이 없는데 반말을 해요. 그건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굉장히 충격적인 일이에요. 저는 그래서는 안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성추행이 이렇게 쉽게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흔히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프랑스는 성이 그렇게 자유로우니까 대학에서 난리도 아니겠네. 근데 대학에서 성추행이라는 게 없어요. 왜일까? 여성들이 거부를 할 수 있어요. 아주 쉽게. 왜냐하면 서로 존댓말 하던가 서로 반말하던가 둘 중에 하나니까. 언어에서 유대관계가 별로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부하기도 굉장히 쉬워요. 노라고 말하는 건 쉬워요. 근데 안 돼요라고 말하는 건 굉장히 어려워요. 언어 안에 스며든 권력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의 존재가 지배받는다라는 낙강의 이론을 염두에 둔다면 언어를 변화시키는 건 굉장히 한국 사회에서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굉장히 어렵죠, 여러분. 왜냐하면 선배 관계에서도 서로 다 말을 놓던가 서로 다 반말을 해야 되는 상황이 오는데 그런 게 과연 가능한가?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서로 야자를 까는 거예요. 서로 이름을 부르면서. 형이라고 부르면서 반말하는 건 별로 그건 반말이 아닌 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언어적인 평등이 일어나지 않는다면 유교적 권력 관계가 포기될 수가 없어요. 제가 알기로는 지금 뭐 그렇잖아요. 굉장히 우스운 일들이 있잖아요. 나는 빠른 몇 년생인데 뭐 어쩌고 저쩌고 반말해야 된다 아니다 뭐 이런 일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조선의 유학자들도 아래 위로 한 5-6살까지는 말을 깠다고 알고 있어요. 이런 것들이 심화된 것이 오히려 그 유교의 본질은 사라지고 그 일상생활에서의 어떤 아주 쉽사리 사용할 수 있는 권력만이 남아있는 상황에서 변형된 언어 습관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제가 유교학자는 아니기 때문에 더 깊이 공부할 수는 없겠지만 어쨌든 왜곡된 유교 문화만이 남아있다는 유교에 대해서 우리 알지도 못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뼛속까지 유교주의자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이 누군가가 난 무신론자인데 말하는 건 굉장히 웃긴 일이에요. 우리는 유교라는 종교를 가지고 있어요. 유교라는 종교.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예를 들어서 심청전을 보면 부모를 위해서 부모의 눈을 뜨게 만들기 위해서 딸이 바다에 몸을 던지는 건 흐뭇한 일이에요. 말도 안 되는 일이잖아요. 물론 신봉사는 몰랐대요. 근데 그게 더 싫지 않으세요? 여러분? 왜 딸이 바다에 몸을 던지는데 왜 그걸 모르고 있어요? 그걸 만든 작가는 다 알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 그런 복선을 깔아놓고 딸을 죽게 만드는 거. 물론 진짜로 죽지는 않았지만 진짜로 많은 여식들이 죽죠. 끌려가고 전쟁이 나면 가장 먼저 죽는 것이 팔려가고 여식들이지만 그런 현실들을 미화하기 위해서 심청전이라는 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어느 정도 중계하기 위해서. 그게 문학의 기능이기도 하니까. 갑자기 그쪽으로 이야기가 빠져들었는데 어쨌든 그 모든 것에 가장 발단의 장소에서 저는 언어적인 습관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반말을 하면 안 돼요. 절대로 반말을 하면 안 돼요. 누구에게든. 아니면 같이 말을 까던가. 동료 학자분 중에는 그런 분도 계세요. 제가 알기로는 최근에는 미디어에서 봤는데 초등학교 선생님이 초등학생과 서로 말을 깐다는 거예요. 서로 야자를 까는 거예요. 자, 근데 그건 좀 생각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성년자에게 그런 언어 습관을 누군가를 존중하는 언어 습관의 경험을 누락시키는 게 옳은 일인가에 대해서도 그건 또 고민해 봐야 할 문제라는 거예요. 상호가 말을 높인 건 그건 좋다고 봐요. 선생님도 말을 높이시고 학생도 말을 높이시고 그게 뭐 그러냐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말 놓는 게 뭐가 대단하다고. 그럼 제가 지금부터 말 놓고 강의 한번 해볼까요? 얼마나 기분이 나쁜지. 그런 거예요, 여러분. 그런 거예요. 권력에 굉장히 깊숙하게 개입되어 있는 것이 언어 습관이라는 것이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리고 그러한 실천을 일상생활에서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정신분석의 영역만이 아니라 일상생활에서도. 자,
그리고 나서, 자,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건 그런 프로이트는 자신의 이 개념들 속에서 죽음 충동의 어떤 파괴력을 가지고 있었던 이론들을 구성해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의 후계자들이 그걸, 그렇죠, 종교화시켰다라고 볼 수 있어요. 종교화시켰다. 즉, 프로이트가 만약에 발견해냈거나 발명해낸 것이 무의식이라면, 라칸의 표현대로라면, 프로이트의 후속 세대들은 그 무의식을 다시 봉합시켜버렸다는, 외과 수술이라는 표현을 써요. 무의식을 개방된 채로 보존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이후의 강의들에서 여러분은 무의식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보다 자세하게 접근하시게 될 텐데, 바로 그 무의식을 개방시켜 놓은 프로이트를 사장시켰다라는 거예요. 그걸 보존해야 하는데 무의식이 열려 있어야 되는데 그걸 봉합시켰다라는 거죠. 그래서 자신은 정신분석 운동을 새로 시작하겠다라는 거예요. 무의식을 개방하겠다라는 거죠. 그리고 바로 그러한 락강의 주장을 따라서 우리 락강 칼리지도 무의식을 개방하는 것을 대의로 삼아요. 무의식을 개방하는 것을. 무의식을 개방한다는 것은 굉장히 신비로운 표현 같지만 이렇게 이해하셔도 될 것 같아요. 고정관념이 멈추는 지점에 주목하는 태도가 무의식을 개방하는 거예요. 고정관념을 100%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고 저항하려는 태도가 무의식을 개방하려는 태도라고 볼 수가 있어요. 왜 그런지는 이후의 강의들에서 여러분들이 이해하게 될 테지만 쉽게는 그렇게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아요. 우리를 지배하는 모든 종류의 고정관념의 여백을 확보하려는 태도, 이게 무의식을 보존하려는 태도예요. 그리고 이후의 강의에서 락강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목을 하죠. 그렇다면 프로이트는 그 무의식과 어떻게 만납니까? 프로이트는 그 공백을 원래 가지고 있었나? 아니면 다른 방식으로 만났던 것일까? 도대체 프로이트가 무의식이라는 것을 이러한 방식으로, 아주 파괴적인 방식으로 발명해낼 수 있었던 배경에는 무엇이 있었을까에 대한 설명이 이어져요. 자, 프로이트는 우리 모두가 아는 것처럼 히스테리증자로부터 무의식을 발견해요. 히스테리증자로부터. 그러니까 히스테리증자가 정신분석의 발명의 정립에 기여자라고 볼 수 있어요. 기여자. 즉 여성적 욕망이 정신분석을 가능하게 만들었던 거예요. 여성적 욕망이. 물론 히스테리라는 단어는 이전에도 있었고 무의식이라는 단어도 이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그러한 여성적 욕망의 주체들을 병자로 간주하고 치료하려는 경향도 이전에 굉장히 많았어요, 여러분. 물론 19세기이지만 19세기 초반부터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 이전에 어떻게 했냐면 마녀로 취급했잖아요. 마녀로 취급했어요. 히스테리적 증상이 출현하면 그건 이제 어떤 우리나라에서는 신병이라고 부르는데 서구에서도 그걸 어떤 악마의 귀신됨이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이제 귀신을 쫓는 의뢰 의식을 통해서 여러 가지 방식으로 치료하려고 시도했었던 것이죠. 자, 마녀로 취급한다는 것은 그 당시에 남성 권력의 담론이 기독교였기 때문에 그래요. 하지만 19세기에는 어떤 변화가 있었느냐? 19세기는 어떤 시대인가요? 기독교보다는 과학의 승리의 시대라고 보잖아요. 특히 정신의학이 비약적인 발전을 했다라고 자축하는 시대예요. 실제로 그렇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그걸 받아들인다면, 그런 표현들을 어쨌든 인용한다면 19세기 정신의학이 등장하면서 예를 들면 프랑스의 샤르코와 같은 박사가, 정신과 의사가 굉장히 유명세를 타기 시작하죠. 즉 히스테리증자를 대중들 앞에 세워놓고 발작을 유도해요. 그리고 최면을 하게 만들고 그렇게 함으로써 치료를 하는 과정들을 보여줘요. 자, 그게 히스테리증자, 즉 히스테리적인 욕망의 주체들을 19세기 의학이 다루는 방식이었어요. 그 대표적인 게 최면이기도 했고. 자, 그런데 그러한 태도들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히스테리증은 즉 공백을 탐닉하는 태도라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왜 공백을 탐닉하는 것이냐면 질서의 공백을 탐닉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체가 모두 질서화되어 있는데, 질서 잡혀 있는데 어떤 특정한 지역에서 혹은 어떤 특정한 상황 속에서 그 질서를 몰락하는 걸 히스테리증자를 탐닉해요. 히스테리증자의 무의식이 그것을 탐닉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기원을 여러분들이 쉽게 알기 쉽게 이해해 본다면, 이미지로 그려본다면 어린아이가 갑자기 울음 터뜨리는 것과 동일한 욕망의 구조라고 볼 수가 있어요. 어린아이가 왜 갑자기 욕망을 터뜨리나요? 울음을 터뜨리나요? 왜 잘 놀던 애가 유아원에 가서 갑자기 울기 시작하는 그런 경우 있잖아요. 뭐 아파서 우는 것도 아니고 뭐 조금만 아파도 갑자기 막 울기 시작하고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뭔가요? 엄마를 불러내는 거예요. 즉 대타자를 불러내는 거예요. 자, 그게 어린아이가 히스테리적인 욕망을 구성하는 최초의 태도예요. 즉 무질서를 도입하면 대타자가 개입한다는 걸 아이가 알고 있는 것이죠. 무질서를 도입하면 엎어버리든가 아니면 울어버리든가. 그런데 그러한 욕망의 구조가
성인이 된 채에도 남아있는 것을 히스테리적 증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어떤 증상이건 질서를 몰락시키고 대타자를 불러내는 그러한 유형의 욕망의 구조를 히스테리적 증세라고 부른다면, 자, 그럴 때 19세기의 샤르코와 같은 박사는 어떻게 하느냐, 정신의학자는 자신이 아버지가 되어주는 거예요. 자신의 지식의 권위에 근거해서 히스테리증자가 공백을 통해서 출현시킨 대타자에 대한 요구에 자신이 응답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럴 경우에 히스테리 증세는 그걸 잠재워질 수 있어요. 아버지가 나타나서 자신을 쓰다듬어 주니까, 치료해 주니까 만족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진정한 치료가 아니라고 보는 것이죠. 프로이트는 오히려 그렇게 히스테리증자의 공백의 출현을 봉합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관찰하는 것, 그리고 내담자 스스로가 그 공백을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의 특징이라고 보는 것이죠. 자, 그래서 프로이트는 히스테리의 공백에 화답한 최초의 정신의학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거나 봉합하거나 배제하려는 태도가 아니라 공백의 소리에 귀를 기울인 최초의 정신의학자라는 것이죠. 그래서 프로이트의 전기 작가들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프로이트의, 다른 건 몰라도 프로이트가 가장 특징적이었던 건, 특이했던 건, 이상했던 건 사람들이 보기에 미친 사람의 말을 듣는다라는 거예요. 미친 자가 1시간이나 떠드는 걸 계속 귀를 기울이고 듣고 있다는 것이죠. 보통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정신의학자들이.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정신병자들이 하는 이야기에 귀를 안 기울여요. 대충 듣고, 아, 이거 환각이네, 한청이네, 다시 말해서 헛소리네. 그러니까 이 헛소리를 정지시키기 위해서 약을 줘야지 라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이전에도 이후에도 마찬가지라는 것인데, 프로이트는 계속 말을 시켜요. 계속 말을 시키고 그 말이 어떤 문법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게 바로 히스테리의 문법인 것이죠. 그래서 락강이 이렇게 표현해요. 자, 프로이트는 바로 이 히스테리증자라는 입구를 통해 사실상 욕망과 언어의 관계라고 할 수 있는 것 속으로 들어가 무의식의 메커니즘을 발견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히스테리증자의 입구, 즉 공백을 통해서 욕망과 언어의 관계를 알아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히스테리증자의 입구라는 것은 달리 표현한다면 현실 담화가 정지되는 균열의 담화라고 볼 수가 있어요. 히스테리증자가 히스테리적인 방식으로 말을 하기 시작하면 통제가 정지되는 걸 알게 돼요. 자신이 자신의 말을 하는 것에 대한 통제를 정지시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아무렇게나 막말하게 돼요. 그걸 자유현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유현상이라는 것은 결국 현실을 지배하는 고정관념의 담화의 권력을 정지시킨 채로 말하도록 만드는, 자, 그러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현실을, 여러분, 제가 지금 강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2시간가량 나름 저 자신을 통제하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것이잖아요. 이 순간이 가장 제가 아닌 순간이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이 순간은 정말로 제가 아닌 거예요. 아주 의식적으로 뭔가를 통제하려고 하는 그런 순간인 것이죠. 근데 갑자기 제가 뭐 기침을 한다든지 말을 더듬는다든지 이럴 때 저 자신인 거예요. 저 자신이란 뭐냐면 그게 진정으로 뭐 말더듬이가 저라는 게 아니라 저 자신이란 말의 의미는 뭐냐면 결국 타자가 정지되는 걸 나라고 부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진정한 나 그 자체는 없어요. 그런 건 환상이에요. 나는 없는데 그럼 나를 뭐라고 부를 것인가? 타자가 정지되는 것은 논리적으로 나 아닌가? 최소한. 그래서 타자가 정지되는 순간은 나 자신이라고 부르는 것이라면 락강의 정신분석은 혹은 프로이트의 정신분석은 자, 그러한 메커니즘을 발견해냈다는 거죠. 타자가 어떻게 정지될 수 있을 것인가? 자유현상을 통해서 발견해냈고 그것을 탐사하면서 타자가 정지된 상태에서 발화되는 문법은 도대체 무엇인가? 이에 접근해서 정신분석의 이론들을 정립시킨 이론가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그걸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자, 이러한 히스테리적인 욕망의 구조에 주목하는 태도는 현실의 평면에 공백을 도입하는 태도다 라고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히스테리증자의 특징은 이 공백을 보존하려는 특징을 보인다는 거예요. 강박증자는 공백을 봉합하려는 특징을 보여요. 자신의 실수를 봉합하려는 태도를 보인다는 거죠. 메꾸려고 하고 안 보이게 하려고 하는 것이죠. 우리 모두가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실수로 보이지 않으려고 하고 가능하면 완벽한 방식으로 유지하려고 하고. 근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그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분석가들 보니까
굉장히 강박적이던데 분석가도 막 이렇게 히스테리증자의 공백의 태도를 보여줘야 하지 않는가. 조금 뒤에 여러분들에게 강의될 이 프로이트의 특권적 욕망과 원죄라는 것에서 프로이트 역시 히스테리적인 측면을 가지고 있었으니까 공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공백에 화답한 것 아닌가 라고 질문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런데 분석가들 보면 그렇지 않다는 굉장히 강박증적이라는 거죠. 뭐 아주 세밀한 것까지 다 계산하려고 하고 모든 걸 다 통제하려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분석가, 락강파의 정신은 심지어 락강에게도 그런 측면이 발견된다는 거죠. 락강이 매주 세미나를 하고 옷을 잘 차려입으려고 하고 말 하나하나에 힘을 실으려고 하고 뭐 이런 태도들 강박증 아니냐? 어디 락강이 자유현상으로 막 프리터킹 하는 거 봤냐? 자, 이렇게 질문하는 분도 계신데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정신분석이라는 그 상황 자체가 히스테리증적인 공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강박적으로 보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흘러 넘쳐서 사라져버린다는 것이죠. 우리가 히스테리적인 상황들을 만나게 되는 건 사실 거의 매 순간이에요. 근데 흩어져 버려서 주목되지 않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어떤 특정한 공간으로 만들고 그 히스테리증자의 공백을 보존할 수 있으려면 그 상황 자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상황 자체가 보호되어야 한다는 거죠. 그 예를 들면 이렇게 표현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집회와 시위를 하는 걸 히스테리적 욕망이라고 불러요. 예를 들면 우리가 흔히 두 가지 집회가 있죠. 친박 집회라고 말해지는 보수 집회가 있고 이쪽에는 뭐 촛불 집회가 있었잖아요. 그 친박 집회를 보면은 강박적 특성이 굉장히 강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알고 있었던 현실을 보호하려고 해요. 즉 역사는 두 개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박정희, 이승만, 혹은 반공. 즉 그들이 배웠던 어떤 특정한 질서의 관념이 위협받는 것에 대해서 알레르기 반응을 보여요. 그래서 그 질서를 완벽히 구현된 질서가 흔들리는 것을 용납하지 않는 거죠. 근데 그 반면에 그 친박 집회에서는 어쨌든 그 목소리가 되게 단일해요. 근데 그 반면에 촛불 집회는 굉장히 다양한 목소리들이 있고 실제로 어떤 목소리도 없는 상태도 있어요. 그러니까 집회와 시위는 보다 공백을 탐닉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즉 국가라는 평면에 질서 잡힌 평면에 강박증자들은 그 평면을 더욱더 강화시키고자 하는 것이고 국가의 권력을 강화시키고 국가가 주장했던 이데올로기와 어떤 역사를 강화시키려는 것이고 박근혜가 추진했던 교과서 국정화도 그거예요. 교과서는 단 하나, 역사 교과서는 단 하나의 버전만 있어야 한다는 거. 이론의 여지가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강박적 태도예요. 자, 그런데 반면에 다른 쪽에는 논의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논쟁이 허용되어야 한다는 것이, 공백이 도입되어야 한다는 태도가 있어요. 이게 히스테리증자의 태도인데,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렇다면 그런 히스테리증자들의 태도가, 어떤 집회와 시위가 성공하기 위해선 또한 강박증적 태도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어요. 그들의 집회를 구조화하고 효과적으로 만들고 집회가 매번 동일한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어떤 집회가 일관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강박증적 장치들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정신분석이 히스테리증자의 공백을 보존하기 위해서는 강박적 태도를 사용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토요일날 매일 아침 동일한 시간에 이 자리에 오는 것도 일종의 강박적 태도예요. 근데 실제로 이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삶에서의 공백을 보존하려는 태도인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양면적인 요청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정신분석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프로이트의 특권적 욕망 또는 원죄라는 이야기가 설명이 되고 있는데, 자, 원죄라는 개념이 등장해요. 원죄. 프로이트의 욕망이 원죄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인가? 그러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락강이. 자, 프로이트 속에 어떤 것이 전혀 분석되지 않았다라는 것. 그리고 락강은, 자, 이것이 정신분석의 운동의 기본적 사건이자 또한 원죄라고 암시를 하고 있어요. 프로이트 속에 어떤 욕망, 도대체 프로이트는 어떤 욕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인가? 우리는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추정컨대 락강이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염두에 둔다면 우리가 도달할 수 있는 결론이 조금 더 선명해질 수 있는 것이죠. 자, 락강이 바로 그 페이지에서 말하고 있지 않은데 그거 지나서 질의응답의 마지막 장면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29페이지죠. 고격본 26페이지에 이렇게 얘기해요. 소크라테스 이야기를 해요. 자, 소크라테스가 자신은 욕망에 관한 것 말고는 아무것도 아는 게 없다고 말했을 때 이 말에는
주체의 지위와 관련된 어떤 핵심적인 주제가 담겨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소크라테스의 얘기를 락강이 엄청나게 많이 해요. 심지어는 세미나 1년의 세미나를 통짜로 소크라테스의 향연이라는 텍스트,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말해지는, 그래서 플라톤이 썼던 소크라테스가 주인공이었던 그 텍스트를 분석하는 데 바치기도 하죠. 자, 그런데 락강이 소크라테스를 그렇게 위대하게 치고 자주 다루는 이유는, 자, 이것 때문이에요. 락강이 생각하기에 소크라테스는 가장 위대한 히스텍증자예요. 왜 그런지 여러분 대충 아실 거예요. 제가 다른 강의에서도 소크라테스를 많이 이야기했으니까, 심지어는 소크라테스를 주제로 책도 한 번 올해 초에 썼잖아요. 나는 락강의 목소리를 듣는다. 거기서 제가 그 소크라테스를 분석하는 방식이 락강의 이론으로부터 영감을 얻은 방식인데, 소크라테스는 아테네에 공백을 도입한 자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누군가 몰라요, 우리는.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소크라테스는 텍스트를 한 줄도 쓴 적이 없어요. 모든 텍스트는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는 이렇게 말했다라는 방식으로 썼던 것이죠. 그리고 추정컨대 굉장히 많은 부분은 플라톤이 지어낸 거예요. 플라톤의 철학이지 소크라테스의 철학이 아니지만, 그리고 심지어는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가정된 말들 중에 우리가 가장 진짜로 소크라테스가 했다고 추정할 수 있는 말들은 변론에서 했던 말들이에요. 왜냐하면 500명 이상의 아테네인들 앞에서, 즉 대심원들 앞에서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변론한 텍스트이니까 플라톤이 마구 지어낼 수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사실적인 표현들이 등장하는 게 변론의 텍스트라고 가정이 될 수가 있겠는데, 거기서 소크라테스가 분명히 얘기하죠. 자신은 제자를 둔 적도 없고 지식을 가르친 적도 없다 분명히 얘기해요. 근데 플라톤은 자신이 제자였고 지식을 이렇게 말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결국 플라톤이 거짓말하는 거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분명히 플라톤은 거짓말하고 있어요. 소크라테스를 알리바이로 해서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소크라테스가 분명히 명백하게 언급을 했어요. 자신은 지식을 가르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그럼 뭘 했는가? 소크라테스가 분명히 얘기해요. 자신은 등에처럼 살았다라고. 그게 무슨 뜻인가? 자신은 지식을 전파한 적은 없지만 가짜 지식을 공격은 했다라는 거예요. 그게 자신의 변증술이라는 거예요. 자신이 했던 유일한 일은 아테네를 돌아다니면서 뭘 좀 안다고 얘기하던, 정의가 뭔지 안다, 진리가 뭔지 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찾아가서 그들이 아무것도 모른다라는 것을 증명해내는 일을 평생 해왔다라는 거예요. 그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 무엇인가요? 아테네라고 하는 지식의 평면에 구멍을 뚫으면서 돌아다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플라톤이 소크라테스로부터 양도받은 것은 바로 그 공백이라는 거죠. 아테네의 고정관념에 저항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 어떤 텅 빈 욕망의 유형을 전수받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게 제가 소크라테스 생각하는 방식이고, 락강이 소크라테스 생각하는 방식이라면, 지금 락강이 소크라테스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의 배경에는 플라톤과 소크라테스를 동일시하는 태도가 보인다라고 생각해 보아도 좋았다라는 거예요. 플라톤은 소크라테스적 욕망의 주체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죽음 충동의 주체라는 것이죠. 프로이트는 서구 문명을, 심지어는 자신이 유대인에도 불구하고 유대교와 기독교를 통짜로 몰락으로 이끌었어요. 프로이트가 썼던 모세와 일신교라는 텍스트를 읽어보세요, 여러분. 거기서 뭐라고 하고 있나? 모세를 이집트인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유대인이 아니에요, 모세는. 이집트의 제사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유대인들에게, 출애굽기에서 유태인들을 데리고 나가잖아요. 그리고 나서 그 유태인들에게 주었던 종교가 뭐냐면 그게 기독교라고 불리우는 것인데, 그게 원래 기독교가 아니라 이집트인들이 한때, 즉 모세의 시절에 그러니까 수천 년의 역사 속에서 아주 일정한 순간만 믿었던 일신교의 종교를 유대인들에게 가져왔다라는 거예요. 유대인들도 원래 일신교를 믿는 사람들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그게 프로이트의 주장이에요. 유대인이 하는 주장이에요. 본인의 종교를 그렇게 뒤집어 버리고 있는 주장이니까 얼마나 프로이트가 죽음 충동의 주체였는지를 우리가 가늠해 볼 수 있는 사례라는 거죠. 그래서 프로이트가 그 텍스트를 제가 알기로는 살아생전에는 출연 안 했어요. 그 출연은 어떻게 될지 아니까 난리가 나겠죠. 유태인들에게도 기독교인들에게도 엄청난 비난을 받게 될 테니까 출연 안 했어요. 물론 프로이트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욕을 많이 먹었어요. 예를 들면 막간을 이용해서 제가 광고를 하자면 9월달에 발티스에 대한 책이 나와요. 제가 쓴 책이 나오는데 거기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 이야기를 발견했어요. 발티스가 첫 작품을 20대 때 전시를 했을 때 파리에서 엄청나게 욕을 먹었다는 거예요. 그 소아성애적이고 아주 변태적인 그런 이미지를 그렸다라고 그 당시에는 평가가 됐기 때문에. 자, 그런데
발티스가 들었던 욕 중에 최고의 욕이 뭐였냐면 프로이트라는 거예요. 프로이트. 회화의 프로이트다. 그러니까 그 정도로 당시에 유럽의 지식인들 사회에서 프로이트 그러면 엄청나게 역겨운 이름이었던 거예요. 미친 자의 이름이었던 거죠. 모든 걸 근친상간의 성충동을 설명하려고 하고 모든 종교를 몰락으로 이끌려고 하고 그야말로 서구 문명 자체가 서구인들이 믿었던 모든 가치를 다 파괴하고자 하는 거의 죽음의 화신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프로이트 같다 그런 건 그때 당시에는 욕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 프로이트가 우리는 비교하건대 소크라테스와 비교될 수 있는 욕망의 주체라고 가정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지금 락강은 암시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것을 자 우리는 자 소크라테스를 제가 그 소크라테스 책을 썼을 때 부제로 뭐라고 했냐면 철학적 욕망의 기원이라고 했어요. 자 소크라테스의 욕망이 철학적 욕망의 기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제가 주장하고 있었던 건 뭐냐면 철학은 지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철학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서구 철학 이게 어떻게 생겨났는지를 보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지식을 주장했는지 아니라는 거예요. 지식을 몰락으로 이끌었지. 그게 철학이라는 거예요. 철학은 뭐냐? 그리고 우리 모두가 철학자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은 뭐냐? 우리 모두는 언제든지 철학자가 될 수 있는데 그건 뭐냐면 존재하는 고정관념의 권력에 대항하려고 할 때 우리는 이미 철학자라는 거예요. 소크라테스가 그러했기 때문에 그게 바로 철학의 원죄예요. 그게 왜 죄인가 하면 항상 선은 누가 갖고 있나요? 선은 지식의 권력에 가지고 있는 거예요. 선하다고 하는 것의 영역은 지식을 가진 권력자들이 취사 선택하는 영역이에요. 어떤 여자가 착하다, 어떤 남자가 착하다, 어떤 상황이 올바르다, 어떤 젊은이들이 올바르다, 어떤 인생이 올바른 삶이다라고 판단하는 것은 지식의 권력이에요. 그러니까 선은 권력에 위치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선의 권력에 대항하는 자는 아주 간단하게 죄의 영역에 속하게 돼요. 타락의 영역에 속하는 것이죠. 소크라테스의 죄명이 타락이었어요, 여러분. 젊은이들을 시킨 죄였어요. 예수의 죄목도 타락이었어요. 결국 어떤 철학적인 욕망, 즉 변화를 추구하는 욕망, 현재 고정관념의 권력에 대항하고자 하는 욕망이 출현했을 때 우리는 그걸 언제나 죄의 형식으로, 타락의 형식으로만 파악하게 될 수밖에 없는 숙명에 처해 있다면 소크라테스의 욕망을 우리는 철학적 원죄라고 부를 수 있고 지금 락강이 말하는 프로이트의 원죄 역시 소크라테스의 원죄를 반복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어요. 프로이트가 원죄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은 히스테리적 욕망의 공백을 탐닉하는 원죄의 욕망이었다는 거죠. 그걸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프로이트 앞에 나타난 히스테리적 주체가 드러내고자 했던 공백을, 히스테리적 주체의 공백을, 그 공백을 탐닉하는 태도를 프로이트는 받아들일 수 있었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렇게 설명을 하고 이야기를 드리면 뭐 그럴 수 있지 하겠는데 당시를 상상해 보세요. 그 여자들이 하는 말은 그러니까 미친 말이었어요. 미친 말. 말도 안 되는 말이라고 막 생각 안 했어요. 사람들이. 미친 말, 말도 안 되는 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지금도 제가 정신분석학자라고는 하지만 일상생활의 영역에서 그렇게 말하는 누군가를 만난다면 피해요. 제가 뭐 정신분석을 연구한다고 다 들어줄 것 같아요? 그렇게 안 그러면 제 삶은 파괴되겠죠.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분석 상황에서만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죠. 당시에는 어떻겠어요? 의사들이 그렇게 말하는, 즉 논리 없이 말하는 자들, 즉 공백을 탐닉하는 문법을 추구하는 자들을 만나면 그냥 병자로 취급하고 얘기를 듣지 않고 봉합시키는 것인데 도대체 프로이트는 어떤 원죄를 가지고 있었길래 그들에게 귀를 기울일 수 있었을까를 지금 주목하는 락강의 표현들이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 본인도 공백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본인 역시. 본인도 죽음을 가지고 있었고 본인도 일관성과 합리성과 고정관념의 세계가 얼마나 허황된 세계인 것인지 얼마나 권력작용에 의해서 작동되는 환상의 영역인 것인지에 대한 즉 저항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그렇게 히스테릭증자 대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국격본 28페이지에서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텍스트는 마지막 장인데 자, 묘한 우연의 일치이긴 하지만 제가 세미나를 그만두어야 할 처지가 된 것은 즉 바로 얼마 전이에요. 얼마 전에 생탄병원에서 세미나를 10년간 지속해 오다가 이제 파문을 당하고 그만두어야 할 처지가 됐었던 바로 그 시점. 지금 이 날로부터 얼마 떨어지지 않은 바로 그 시점에서
정확히 락강은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던 무렵이었습니다라고 말하는데 그 어떤 생각이었냐면 그때 주제가 그 세미나의 주제가 뭐였냐면 아버지의 이름들이에요. 아버지의 이름들. 농뒷배인데 그 농이 네임이 S가 붙어 있어요. 마지막 자음은 발음 안 하니까 발음은 안 되지만 복수예요. 근데 지금까지 우리가 정신분석을 공부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버지의 이름 말씀드릴 때에는 아버지의 이름은 일자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고정관념을 지배하는 권력은 하나여야만 돼요. 그러니까 두 개가 있으면 충돌하고 그 중에 하나가 투쟁 속에서 승리하게 되니까 언제나 상징계를 지배하는 건 하나여야만 되고 그 하나가 보편성이라는 환상을 만들어내는 것인데 근데 지금 락강은 자기가 그 세미나를 할 무렵에는 그 하나의 이름에 대한 연구가 아니라 다수의 이름들에 대해서 말하려고 했던 시점에서 파문당해서 더 이상 그 강의를 하지 못했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게 뭐냐? 아버지의 이름들은 뭐냐? 아버지를 죽여야 또 다른 이름이 등장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버지의 이름이 하나라고 생각한다는 것은 세상은 하나의 원리를 통해서 작동한다는 신념인데 누군가가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 위해서는 그 신념을 지배하는 아버지를 살해해야만 한다는 거예요. 즉 아버지의 이름이 다수일 수 있다는 신념을 갖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를 지배하는 아버지에 대해서 반론을 제기하는 욕망이 출현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똑같은 이름으로 락강이 70년대에 실제로 다른 세미나를 해요. 거기서 세미나의 제목이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예요. 그런데 그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그 레농뒤페라는 단어는 레농뒤페라는 아버지의 이름들을 단어만 바꿔서 다시 달리 발음하면 다른 뜻이 되는 그런 언어의 유희 속에서 등장하는 명제이기도 했었던 것이죠. 즉 아버지의 이름들, 즉 하나의 아버지를 믿지 않게 되면 즉 하나의 진리가 아니라 여러 개의 다수의 진리가 나에 의해서 발명될 수도 있다는 것을 가정하게 되면 주체는 방황하기 시작한다. 70년대 세미나의 논점이 그거였어요. 지금 락강이 하는 행동이 바로 그것이기도 하죠. 무슨 뜻인가 하면 지금 락강이 64년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자기가 아버지의 이름들을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은 뭐예요? 프로이트가 다른 방식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걸 생각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바로 무엇이 일어났나요? 방황이 시작된 것이잖아요. 쫓겨났잖아요. 파문돼서. 그리고 바로 이 새로운 아버지의 이름을 발명해내는 여정이 64년 이후에 락강의 방황의 여정이에요. 그리고 그 방황 속에서 발명된 세미나들이 결국은 우리에게 새로운 정신분석의 진리를 가정하게 만들어주는 텍스트들인 것이죠. 자,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썼던 책에서 바로 그 속지 않는 자들이 방황한다라는 것은 하나의 아버지의 이름에 속지 않는 자들에게는 방황이 숙명이라는 뜻을 의미하고자 했던 것이고 그 방황은 진실한 행보라고 말하고자 했던 거예요. 방황 속에서만 진리가 발명된다는 거예요. 안정된 장소에서 진리는 발명되지 않고 강요만 된다는 것이죠. 타자의 진리가. 그걸 말하고자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프로이트에 대해서도 락강이 이야기를 해요. 락강이. 프로이트 역시 텍스트의 근본적인 속성이 방황의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프로이트가 방황하지 않으려고 자신의 이론을 과학화시키려고 했다라고 나중에 70년대에 가면 또 프로이트를 비판해요. 프로이트가 락강이 자꾸 자기 프로이트로 돌아간다라고 말은 했지만 처음부터 프로이트를 변형시키려는 의도가 다분하게 보이고 그리고 70년대에 들어서면 대놓고 이야기해요. 프로이트가 틀렸다. 프로이트가 걔가 속지 않아서 증상에 속아야 되는데 증상에 속지 않고 과학에 속아서 불필요한 방황을 했다. 중요한 진리를 위한 방황을 하지 않고 이런 이야기도 하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락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세미나 1을 자 우리가 이제 세미나 1밖에 못 왔는데 이렇게 마무리해요. 분석을 바로 세우려면 이러한 기원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분석에 대한 이론을 바로 세우려면도 그렇고 분석의 실천을 하면서도 그렇고 프로이트가 어떤 욕망의 소유자였는지 즉 죽음 충동, 공백 즉 모든 것의 기본에 존재하는 그 공백으로 거슬러 올라가는 것이 필수적이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강의를 마치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도 여기서 강의를 마치겠습니다.